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정신역동 이론에서 우리 프로이드 만나봤죠? 예, 이제 이번 강의에서는요, 정신역동 이론가 중에 제가 에릭슨하고요, 아들러하고 같이 할게요. 두 사람을요. 그래서 이 두 분을 같이 할 건데, 에릭슨을 할 때 프로이드를 놓치고 가면 안 돼요. 제가 둘을 수시로 좀 비교할 거고요. 그 다음에 아들러에서도 프로이트하고 어떤 점에서 어려움이 있었나 이런 것들 조금 보셔야 되고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학자 간의 비교가 중요하다는 얘기하면서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 보겠습니다. 프로이드는 우리가 심리성적 발달 단계 그랬는데요. 에릭슨은 프로이트를 전면적으로 부정하거나 하진 않았어요. 신프로이드 학파이면서 프로이트를 계승발전시켰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그렇다고 다 똑같지 않아요. 그래서 특히 프로이트는 심리성적 사이코섹슈얼이라면 이 에릭슨은 심리사회, 예, 그래가지고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에 갖는 힘, 환경과의 관계의 힘이 중요하다라는 걸 강조했고요. 그런 면에서 이제 그 프로이트가 그 얘기하는 에고가 있는데, 특히나 에릭슨은 에고를 얘기하면서 프로이트하고는 또 좀 어떤 다른 측면을 갖고 있는지, 에고의 기능을 어떻게 중요시했는지 이런 부분들. 그래서 에릭슨의 이론을 다른 말로 자아 심리학이라고도 하거든요. 그만큼 에고를 중요하게 다뤘어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이름, 자아 심리학 이론 혹은 심리사회 이론이다라는 걸 알고 계시면서요. 에릭슨의 잠깐 생애를 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은 누구보다도 이제 이론 중에 자아 정체감 되게 중요시하는데요. 이 사람은 히스토리 안에서 거기 보시면 뭐 둘째 줄에 뭐 부모는 에릭슨의 부모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혼을 했다 그러는데 엄마하고 이제 살게 됐는데 야차저차한 사연으로 이 엄마가 에릭슨의 아버지를 밝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에릭슨은 끊임없이 어때요? 나는 누굴까가 너무너무 중요했고 청소년기에는 그것이 더욱더 중요한 테마였죠. 예, 그러면서 에릭슨은 뭐 그 자료에 보면은 I am Eric, son of myself. 나는 에릭이고 son of myself. 나 자신의 아들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 정체를 찾아가요.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궁금함에 대한 답들을 얻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나는 어떤 한 남성의 아들, 그걸로 답을 찾을 수 없다면 son of myself, 나 자신의 아버지다, 아들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런 어려운 시기들을 극복해가면서 인생에 있어서 이 사람의 연구 테마가 바로 자아정체감인 거죠. 예를 들어서 아동 청소년 부분에서는 훌륭한 기여들을 많이 해냅니다. 자, 그러면서 나는 누굴까? 이 시기에 이 사람이 얘기한 건 나 지금 공부할 때인데 그게 아니라 충분히 나의 정체성을 청소년기에 찾고 확립할 수 있도록 진짜 좋은 어른이라면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라, 이런 의미에서 건강하게 방황할 수 있는 안전만 기능만 해줘라 하면서 유예기간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자기를 찾기 위해서 되게 많이 방황하는 시간을 보냈고, 에릭슨은 이 시기를 유예기간이라고 한다 했고, 그러면서 특히 자아정체감 이걸 강조하면서 청소년기에 심리사회적 유예기간, 안전망만 쳐주면서 충분히 내가 누구인지 찾는 시간과 공간을 제공해줘라, 유예해라 라는 그런 표현을 써서 뒤에 가면 청소년 시기를 에릭슨이 심리사회적 유예기간이란 말을 하거든요. 예, 그것도 같이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으로 쭉 내려오면 그의 첫 저서가 아동기와 사회라는, 그만큼 환경과의 관계, 프로이트가 폐쇄적 인간관이라면 개방체계로서 환경과의 관계를 중요시했다 그랬고, 그 밑에 줄에 프로이트도 에고를 말했지만 여기서는 좀 다른 측면에서 에고를 얘기합니다. 에고를 되게 중요시하면서 이드에서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자율적 성격 구조라고 보면서 에고를 아주 중요시하면서 자아심리학, 그래서 자아심리학의 대변자다라고 얘기하고 사회적 맥락을 강조했다. 그리고 프로이트는 어땠다? 전생의 발달이 아니라 5단계까지 말했다면 에릭슨은 그 전생의 발달 단계를 얘기했다. 총 8단계로 그 정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심리사회 이론에 들어가면서 개요가 나오는데요. 예, 심리사회 이론의 특징을 좀 먼저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생긴 표를 볼 건데, 여기 봤더니 프로이트와 에릭슨을 비교했죠. 지금
특징 부분을 볼 거예요. 에릭슨의 이론은. 근데 특징에서 이렇게 제가 크게 읽고 이걸로 자세히 나눠볼 건데요. 특징 설명을 보게 되면 55쪽에 계속 프로이트하고 좀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포인트들을 찾아가세요. 자, 심리사회 이론은 인간의 발달이 심리사회적 측면에서 이루어진다고 본다. 이 이론은 주로 자아의 성장에 관한 것이며 자아 기능을 강조한다. 그래서 자아 심리학이라고도 한다. 자, 프로이트를 계승 발전시키고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신프로이드라고 하지만 프로이트와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있다. 예, 그 부분 좀 중요시하세요. 그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문화와 사회가 인성 발달의 중요한 결정 요인이라고 본 거죠. 폐쇄적 인간관 아닌 거죠. 또 그 밑에 보면 자, 심리사회 이론의 특징의 세 번째 문장입니다. 제가 좀 천천히 읽을게요. 인간 행동의 기초로서 원초와 이드보다 자아를 더 강조한다. 누가? 에릭슨이. 자아는 환경에 대한 유능성과 지배감을 확보하려고 하기 때문에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에릭슨은 자아를 성격의 자율적 구조로 보고 있다. 자아는 원초로부터 분화된 것이 아니라, 제가 프로이드 할 때 프로이트는 이드는 타고난 거고 여기서부터 구강기 후기에 야, 이드만 갖고 살려면 삶이 괴로워지겠어, 욕구지원도 좀 배우고 그래야지 하면서 에고를 발달시킨다고 이드로부터 분화되어 나온다라고 얘기하는데 에릭슨은 그런 거 아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아는 원초로부터 분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숨어있는 문장은 뭐죠? 프로이드는 그렇게 봤는데 에릭슨은 그렇게 안 봤어. 그 얘기예요. 아셨죠? 그게 아니라 그 자체로서 형성되며, 그러니까 성격의 자율적 구조라고 본 거죠. 무엇을? 에고를. 그래서 여기 에고 비교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환경에 적극적이고 창조적으로 대응한다라고 본 거예요.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다 읽지는 않겠지만 그런 걸 좀 보셔야 되고요. 발달 과정에서 환경적 영향을 중요시했다. 그렇다고 해서요, 여러분, 이런 단어를 쓰면 또 친구들이 유전과 환경을 배웠기 때문에 환경적 영향을 강조했으면 유전을 무시했나 막 그러는데, 그러면 또 문제 안 풀립니다. 예. 그래서 유전적 요인을 배제하지는 않았으나 환경적인 거를 중요시했다라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특히 프로이트는 이제 영향을 주는 요소로 부모 정도만 봤다면, 에릭슨은 부모를 비롯해서 가족에게 영향을 주는 역사적, 사회적 상황까지, 그래서 심리사회라는 말을 쓴다라는 거고요. 전생의 발달에 관심을 가졌다. 그 다음에 어찌 보면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의 정체성을 환경 속의 인간 생태체계 이론 들어오면서 하는데, 어떤 측면에서는 에릭슨도 환경 속의 인간이라는 그런 관점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지 않았나라고 보는 겁니다. 거기까지 보고요. 이제 이쪽으로 옮겨가겠습니다. 자, 지금 큼직한 얘기를, 이 표 너무 좋죠? 56쪽에 보시면 프로이트와 에릭슨을 비교하는데, 인간 행동의 기초, 자아, 성격 발달, 사회문화적 영향, 인간 간 심리적 문제, 기타, 이거 다 시험 문제로 보시면 됩니다. 이 둘을 비교하는 거, 오지성다형 선택지 지문에서 맞는 것은 틀린 것은 하고 이 두 사람에 대한 비교라면, 거의 이 표에서 이 두 사람에 대한 비교라면 상당히 많은 정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예, 인간 행동의 기초, 좀 대비적인 거 위주로 볼게요. 깨알같이는 못 보고요. 프로이트는 원초화죠. 예, 무의식, 무의식의 포로, 과거의 포로 할 만큼 원초화의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억압한 막 이런 거죠. 근데 에릭슨은 뭐죠? 인간 행동의 기초는 이드보다는 자아로 본 거죠. 예, 그래서 원초화, 자아, 무의식, 의식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요. 인간 행동의 동기에 대해서. 자, 그 다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에고에 대해서 프로이드도 에고를 얘기하죠. 그러나 프로이트는 원초화에서 분화된다라는 게 프로이트의 입장이라면, 에릭슨은 원초화에서 분화된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형성된다. 예, 이거 지문으로 오지선다형에 많이 나오는데 학생들이 되게 어렵게 느껴요. 여기서 이렇게 강조하지 않으면 오, 이 말 무슨 말이야 막 이런단 말이죠. 그러시면 안 돼요. 아, 나 이거 들었어, 배웠어, 이렇게 되셔야죠. 자,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요. 그 밑에 내용들에서는 뭐 딴 건 좀 읽고요. 프로이트는 인간 행동의 기초로 원초화를 강조한다면 에릭슨은 자아를 강조한다라는 거죠. 죄송해요. 물 좀 먹을게요. 자, 성격 발달. 프로이트는 성격 발달에 미치는 영향으로서 부모의 영향 정도죠. 그리고 아동기 초기 경험을 강조했고요. 근데요,
에릭슨은요, 성격은 자아의 지배력과 사회적 지지, 사회. 그리고 에릭슨은 아동기 초기, 프로이트는 구강기까지, 구강기, 학문기, 그 다음에 이제 그 구강기, 학문기, 그 다음에 남근기, 이때 5, 6세까지를 강조했다면 에릭슨은 전생의 발달, 요 대비되는 문장들을 좀 보셔야 되죠. 그걸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플로이드는 폐쇄적인 인간관이기 때문에 환경은 그렇게 큰 추진력으로 안 받지만 에릭슨은 사회적 환경, 부모뿐만 아니라 이것들이 바로 환경이 중요하다. 프로이트의 인간관은 수동적 인간관, 에릭슨은 인간은 잠재 가능성이 있는 능동적 인간관. 심리적 문제, 프로이트는 초기 외상이 성인기 정신병리의 원인이다 해서 초기를 되게 강조했죠. 뭐 초기 외상, 트라우마 뭐 이런. 그러나 에릭슨은 초기 문제를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성장 후 어려움을 겪지만 그것만은 아니다 본 거고요. 예, 기타 내용까지 이렇게 조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조금 강조되는 요소들, 특히 그 자아의 개념, 예, 그 다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어디까지 보나 이런 것들 꼭 비교하셔야 되고요. 여기 진짜 문제로 많이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좀 잡았어요. 여기 수동적, 능동적 인간 간의 비교라거나 이드, 에고의 비교라거나 뭐 자아가 어떻게 분화된다라고 봤는가, 자율적 구조로 봤나 이런 것들 정확히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이제 에릭슨과 관련된 주요 개념들을 쪽수 56쪽부터 58쪽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심리사회적 이론의 주요 개념에는요, 자아정체감, 점성원리 위기, 요것들을 이제 소개하고 있어요. 예, 에릭슨 하면 이게 딱 떠올리셔야 됩니다. 예, 자아정체감, 에고 아이덴티티. 그래서 에릭슨은 이제 이것이 이 사람 연구에 아주 중요한 요소였잖아요. 그래서 청소년기 자아정체감을 지닌 사람은 개별성, 통합성, 지속성을 지닌다. 해서 이게 얼마나 개인에게 중요한지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로 가면은 점성원리가 나오는데 에릭슨의 발달 8단계에서 이전 단계의 성공 혹은 실패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단계로 영향을 미친다. 이게 바로 점성원리잖아요. 그래서 기존의 기초 위에서 이전 단계에 성취한 것이 발달 과업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이전 단계에서 성공했느냐 실패했느냐, 그래서 긍정적 자아 특질을 가졌느냐 부정적 자아 특질을 가졌느냐, 이걸 강조했다는 것. 그래서 이걸 점성원리라고 한다는 것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에서 또 우리가 주요 개념으로 알아야 되는 개념이 위기입니다. 매 단계마다 뭐뭐 대 뭐뭐 라는 이항 대립을 갖는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인간은 발달 단계마다 심리적인 어떤 요구, 뭐뭐 대 뭐뭐, 그 중에 무엇을 자기 특질로 갖게 되냐의 위기를 겪는데, 바로 1단계라면 뭐 0에서 이제 그 영아기에 신뢰 대 불신, 주 양육자와의 관계에서 신뢰 대 불신, 이 중에 신뢰를 형성하느냐 불신, 신뢰는 긍정적 자아 특질, 불신은 부정적, 이렇게 매 단계마다 이항 대립이라는 게 뭐예요? 이 대립이니까 뭐뭐 대 뭐뭐의 위기를 겪는다는 거죠. 그래서 에릭슨은 발달 단계를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위기 개념을 갖고 설명했다라는 게 아주 중요해요. 그럼 위기니까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런 위기가 바로 개인에게 단계마다 요구되어지는 것들이고, 이 요구를 통해서 성장한다고도 본 거죠. 누구는 아주 부정적 자아 특질로 계속 점성원리에 누적을 가질 수도 있지만, 누구는 긍정,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중요한 건 모든 인간이 100% 긍정적 자아 특질만 갖지는 않아요. 근데 이런 위기 개념들을 아는 건 중요한 거죠. 자, 그래서 에릭슨 하면 일단 크게 이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갖고 가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주요 개념 해갖고 쭉 나오는데요. 잠깐 그 56쪽에 자아정체감은 뭐냐? 제가 요 한 문장만 뽑았는데, 총체적 자기지각이고, 자아정체감은 그 안에서 시간적 동질성과 자기 연속성을 아는 거. 그러니까 나는 누군가 하려면 여러분들 뇌 장치에서 기억이 망가지는 분들은 자아정체감을 갖기가 어렵죠. 예. 잊어버리잖아요, 계속.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정체감에는 시간적 동일성과 자기 연속성이 있다라는 걸 조금 기억을 하세요. 그래서 인간의 그 자아 정체감은 밑에서 두 번째 문장, 개인의 자아가 그의 인격체를 통합하는 방식에 있어서 동질성과 연속성이 유지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동시에 자기 존재의 동일성과 독특성을 지속하는 것. 그래서 자아 정체감을 지닌 사람은 맨 밑에
결국 개별성, 남과 다른 고유성과 통합성 그리고 지속성을 갖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세요. 자아정체감과 관련돼서요. 그 옆쪽으로 가시면 57쪽에서 자아정체감 발달은 이제 평생의 과정이지만 특히 중요한 게 특히 청소년기 후기에 아주 중요한 이슈로 등장한다라는 거. 이 정체감이 그래서 근데 이게 한 번에 딱 얻는 게 아니라 정체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정 기간 격렬한 결정 과정. 이게 바로 이제 심리사회적 유예 기간인 거죠. 나는 누굴까? 나 뭘 해야 행복한 사람인가? 이 격렬한 결정 과정을 겪게 된다는 거죠. 부모님에게 모범생이 되고 착한 아이 되기 위해서 그게 올라오지만 물어보지도 않고 너는 뭐 여자는 공무원이 최고야, 뭐 남자는 또 뭐가 최고야 해서 그거가 그냥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정체감을 획득한 거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모범생일 수는 있으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격렬한 자기결정 과정을 겪는 게 그때는 부모 입장에서 좀 힘들긴 하겠지만 자기 인생인데 나는 뭐 해야 행복한 사람인지 물어봐야죠. 그것들을 이제 안전망만 쳐주고 찾도록 도와줘라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점성원리는 아까 얘기했지요. 거기 문장으로 좀 보면 두 번째죠. 발달은 기존의 발달 위에서 이루어지고 이전 단계에서 성취한 발달 과업에 영향을 받는다라는 걸 꼭 기억하고요. 점성원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이제 두 가지 대립항 위기 개념을 조금 갖고 있다는 거죠. 뭐뭐 대 뭐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에릭슨은 발달 과업을 위기라고 칭했다 그랬고요. 그 밑에 두 가지 대립, 뭐뭐 대 뭐뭐. 제일 어린 시절에는 신뢰 대 불신,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여기서 뭐뭐 대 뭐뭐를 계속 겪게 되는데 이때 요 다음 그림 잠깐 볼까요? 요 뭐뭐 대 뭐뭐가 이런 거거든요. 에릭슨은 전생의 발달을 8단계로 나눠서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 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뭐뭐 대 뭐뭐라는 이항 대립의 구조에 위기를 겪는다. 그래서 앞에 거를 성취하면 이 시기에 긍정적 자아 특질, 사연이 여차저차해서 뒤에 불신으로 가면 이제 부정적 자아 특질에서 모든 단계마다 이항 대립의 위기 개념을 넣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얼핏 생각하기에 에릭슨은 이때 이항 대립의 위기에서 앞에 있는 긍정적 자아 특질, 신뢰감, 주도성, 자율성, 근면성, 자아정체감 획득, 친밀감 이런 것만 하면 완벽한 성공적 인생이겠구나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잘못 이해하면 나는 다 실패야 라거나 요때 이것만 실패 안 했어도 내 완벽한 인간이 될 텐데 근데 그런 사람 없어요. 이때 모두 긍정적 자아 특징을 형성했다? 아마 노년기 때 이상한 괴물이 돼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발달에서는 최적의 좌절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도움이 되는 거죠. 그 나이에 적절한 좌절 경험이 필요한. 그러니까 부모가 아무리 자녀를 사랑해도 고속도로망을 깔아주는 게 부모의 역할이 아니라 자기 몫의 최적의 좌절을 겪으면서 우리는 성장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잘못 이해하면 다 성공, 긍정적 특질만인데 그게 아니라 적절한 최적의 좌절 경험이 성장에 필요하다라는 것까지 에릭슨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와 관련돼서 조금 얘기를 좀 해볼게요. 다양한 발달 개념은 두 가지 대립항으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언뜻 보면 만약에 신뢰 대 불신이라면 신뢰만 얻는 거로 생각할 수 있는데 균형이 필요하다. 신뢰만 아니라 불신도 조금은 우리가 뭔지 알고 있어야 되고 학습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살아가면서 내가 필요할 때 합리적 의심이 필요할 때 합리적 의심을 할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지. 나는 세상 모든 거를 100% 신뢰하면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될 때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순진하면 주위 사람들은 엄청 괴롭힙니다.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괴롭히게 돼요. 그래서 그 에릭슨이 얘기하는 건 100% 다 긍정적 자아 특징을 가져야 성공한 인생이야. 그게 아니라 우리가 그 균형을 갖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이걸 그 밑에 보시면 각 단계는 발달의 결정적 시기, 최적의 시기가 있다. 요 단계는 요걸 형성하는 거. 주 양육자로부터 신뢰감을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거이긴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모든 단계에 더 숨어있는 내용에서는 내 자녀의 몫에 최적의 좌절을 부모가 고속도로 깔아주고 싶고 시행착오 안 겪게 하고 싶어서 다 고속도로 깔아주지 말아라 이거죠. 최적의 좌절을 한 번도 겪지 않으면 나중에 진짜 이상한 독불장군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런 얘기 되게 좀 곱씹어 볼 만한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지나친 조기 교육이나 막 너무 그러는 거 다 고속도로 깔아주고 싶은 거잖아요. 예. 근데 그 나이에 자기 그다음에 그 나이에 욕구를 살아야 건강해지는 거잖아요. 예. 이제 그런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위기 개념인데 이게 뭐예요? 매 단계마다 뭐뭐 대 뭐뭐라는, 그래서 인간은 각 발달 단계마다 어떤 사회적 요구를 받게 되죠. 위기. 예. 그래서 얘가 학년기 학교 들어가면 근면성 대 열등감. 그래서 근면성을 통해서 나 할 수 있어. 이거 좀 힘들지만 할 수 있구나 하는 유능감도 얻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런데 그게 한 번에 얻어지겠습니까? 힘들지만 도전해보면서 얻게 되잖아요. 그래서 위기를 겪게 된다. 그러면서 위기를 통해서 각 단계의 심리적 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긍정적 자아 특질. 근데 그게 안 되고 반대로 가면 부정적 자아 특질을 갖게 된다라는 거고요. 예, 그걸 조금 보시고요. 그러면 이제 58쪽에 심리사회적 8단계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가 되겠네요. 예, 그래서 그 얘기로 좀 돌아올게요. 그 얘기를 하려면 우리가 이 그림하고 좀 친해져야 됩니다. 에릭 에릭슨, 아까도 얘기했지만 진짜 나는 누굴까의 고민이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연구 테마였죠. 근데 이 사람은 우리가 평생 매 단계마다 나에게 스스로 물어봐야 될 질문이 있다고 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8단계를 설명할 때는 각 단계마다 어떤 질문들이 있나, 예컨대 슐레데 볼씨는 뭐 태어난 아이가 그걸 물어보진 않지만 이 세상은 안전한가가 아주 중요한 질문이 되는 거죠. 이때 주 양육자가 안전을 제시하느냐 못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거고요. 예, 그래서 이런 중요한 인생에 대답해야 될 질문들이 있고, 그걸 위기 개념으로 설명하면서 긍정적 자아 특질과 부정적 자아 특질, 이항 대립의 이 위기 개념으로 이렇게 설명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강의 듣는 분들은 청년기도 있을 것이며 중년기, 노년기도 있을 텐데요. 한번 나는 매 단계에 그 위기 과업들과 관련해서 어떤 특징들을 가졌고, 때때로 어떤 건 좌절들을 했는데 그것이 나에게 주는 의미는 뭐고, 이때 내가 좀 더 이렇게 건강하게 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위험을 가졌을 수 있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너무 잘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지금부터 좀 볼 거고, 시험과 관련해서 정말 문제 밭입니다. 예, 그래서 58쪽에 보시면 에릭슨은 8단계로 이루어진 심리 발달 이론을 제시했다. 전생의 발달 이론 아까 얘기했고요. 예, 그리고 각 단계마다 심리사회적 갈등, 위기를 경험한다. 에릭슨에게 위기는 없애야 될 무엇이 아니라 우리의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요소죠. 위기를 만족스럽게 해결하면 긍정적 자아 특질, 그렇지 못하면 부정적 자아 특질이라고요. 예, 그래서 성격이라는 것은 각 사람이 매 단계에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점성원리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쳤느냐에 따라 개인의 고유한 성격들이 나온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러면 58쪽에 요렇게 생긴 표가 있는데 여기 정말 중요도 별이 나올 만큼 기출이 많은 부분이에요. 그래서 59쪽부터는 이걸 단계마다 설명했는데 일단 이 표를 여러분들이 한 손에 꽉 잡으셔야 돼요. 예, 시험 볼 때 이 표가 딱 연상으로 떠올리셔야 됩니다. 그거를 좀 볼게요. 근데 제가 지금부터 이 표는 내용을 설명하기보다는 시험 위주로 먼저 설명을 할게요. 자, 일단 에릭슨은 심리사회 발달 단계이고요. 에릭슨은 심리성적 발달 아닌 거죠. 예, 심리사회. 그 다음에 5단계가 아니고 8단계죠. 예, 그리고 8단계라는 건 곧 전생의 발달 단계를 얘기했다라는 거고요. 유아기부터 쭉 노년기까지고요. 연령 구분이 있는데 제가 연령 구분은 여기 너무 잘 나와 있어서 일일이 읽지는 않을 거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 당시의 연구의 연령 기준하고 사실 현대사회의 연령 기준으로 볼 땐 이건 좀 조정이 필요해라는 것도 있는데 지금은 에릭슨에게 충실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중요한 건 에릭슨은 각 단계마다 심리사회적 위기를 겪는다 그랬고 뭐뭐 대 뭐뭐라는 이항 대립을 갖는 걸로 위기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힘들더라도 여기서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거 각 단계의 뭐뭐 대 뭐뭐를 외우셔야 됩니다. 예. 진짜 시험 문제에 자주 등장합니다. 그러고 에릭슨은 그 시기에 그 뭐뭐 대 뭐뭐 돼서 중요한 인물이 있다고 봤어요. 그 인물과의 관계에 의해서
그것들이 위기를 긍정적 자아 특질로 혹은 부정적 자아 특질로 가져간다 그랬는데 중요한 관계 범위가 누구인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제가 뭐라 그랬냐면요. 잘 들어보세요. 에릭슨은 심리사회 이론이라는 것은 환경과의 관계가 부모로부터 시작해서 점점 넓혀가서 나중에는 인류까지 나와요. 예, 그러니까 중요한 관계가 성장할수록 나이를 먹을수록 넓어지겠죠. 그런가 볼까요? 처음에 신뢰대 불씨는 중요한 관계가 엄마, 그 다음에 부모, 그 다음에 가족, 여긴 형제자매 들어간 거죠. 그 다음에 애들이 학교 들어가면 이웃 학교, 그 다음에 또래 집단, 그 다음에 우정, 애정, 경쟁, 직장, 그 다음에 나중에 인류, 동족까지 이 관계가 넓어지고 있다는 걸 확인을 하시라는 거고요. 주요 관계, 그 다음에 그 단계마다 내가 위기에서 긍정 혹은 부정적 자아 특질로 가는 것과 관련된 주요한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건들을 봐야 되고 이 사건들과 관련해서 우리가 여기 보면 프로이트의 발달 단계가 나오는데요. 시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많이 나오냐면 에릭슨의 무슨 단계는 프로이트의 무슨 단계와 같다. 이런 문장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8단계가 다는 아니고 프로이트는 5단계만 말했지만 그렇지만 뭐예요? 이게 일치돼야 되죠. 자, 볼게요. 에릭슨의 신뢰대 불씨는 프로이트의 구강기와 일치한다. 에릭슨의 자율대 수치성. 이때 자율성이 바로 배변 훈련을 통해서 프로이트가 자율성을 과 통제력을 갖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배변 훈련이니까 학문기이죠. 그러니까 프로이트하고 이게 막 시간이 칼같이 맞지는 않아도 거의 비슷하죠. 예, 그런 식으로 에릭슨의 신뢰대 불씨는 프로이트의 구강기, 에릭슨의 자율성대 수치는 프로이트의 학문기,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이 표에서 얘기하는 건 에릭슨의 8단계 외워주세요. 뭐뭐 대 뭐뭐라는 위기, 신뢰대 불신, 자율성대 수치심, 주도성대 죄의식, 이게 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요한 인물, 어머니, 신뢰대 불신이면 예컨대 시험에 에릭슨에게 있어서 심리사회적 위기, 신뢰대 불신 시기의 중요한 인물은 학교 교사이며 하면 틀린 거잖아요. 예, 이것들 잡아주셔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그 단계에 어떻게 위기를 극복했느냐에 따라 긍정적 자아 특질을 가질 수도 있고 부정적 자아 특질을 가질 수도 있어요 했잖아요. 그게 요 가로예요. 긍정적 자아 특질을 갖게 되면 희망, 그 다음에 부정적이면 위축인 거죠. 요것만 설명하면 만약에 자, 이때를 설명할게요. 태어나서 중요한 관계는 나의 주 양육자, 주로 어머니이고 이때는 구강기, 먹는 것과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 있고 이때 엄마가 먹는 것과 관련돼서 잉하고 울면 아이고 배고파 하고 제대로 제때 물려주고 일관되게 반응을 하면 세상은 안전하구나. 이렇게 되면서 신뢰감이 형성되고 세상에 대한 희망이라는 긍정적 자아 특질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차저차한 사연으로 엄마가 먹고 사는 거에 매달려야 돼서 아이를 제대로 못 돌봤거나 심각한 우울증이나 산후우울증으로 아이에 대해 거부적이었거나 여차저차했다. 그러면 중요한 관계가 그렇게 되면 불신 그리고 위축, 그렇게 되는 위축이라는 부정적 자아 특질을 갖게 되고 이런 것들이 점성원리에 의해서 이전 단계의 이향 대립의 위기에서 긍정이냐 부정적 자아 특질이냐 성공 혹은 실패가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가 에릭슨의 무슨 원리? 점성원리라는 거죠. 이해 가셨죠? 예, 그래서 이 표는 여러분들이 외우셔야 돼요. 각각의 위기 개념, 뭐뭐 대 뭐뭐, 연령하고 매칭하시고요. 그 다음에 긍정적, 부정적 자아 특질, 신뢰를 통해 무엇을 형성하느냐. 예컨대 학년기가 되면 애들이 학교 가는데 이때 중요한 인물은 지불타를 벗어나서 교사가 들어가고요. 이때 근면성 대 열등감인데 근면성을 통해서 얘가 나는 할 수 있어 하면 긍정적 자아 특질 유능감, 나 못해 부정적 자아 특질 무력감, 이렇게 된다는 거고 이때는 집은 물론이요 교사가 너 그것밖에 못해가 아니라 누구가 받아쓰기를 어제는 5개 틀렸는데 오늘은 2개 틀렸네, 아이고 잘했어, 항상 100점만 고집하지 말고
아이들에게 어떤 지지를 해주느냐의 내용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요 표가 시험 문제로 다 나와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강조했던 것들을 이 표에 제시된 바들을 내 걸로 암기하셔야 돼요. 조금 힘들더라도. 자, 그러면 표에 대한 얘기도 했고요. 발달 단계를 이제 들어가서 이제 우리 교재인데 조금 빠르게 설명할게요. 이미 요거에서 있는데 지금부터는 제가 이 단어들이 여기 왜 있는지를 조금 설명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우리들이 대답해야 될 질문 있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면 신뢰 대 불신. 첫 번째 유아기가요. 바로 어떻게 하면 난 이 안전할 수 있을까 이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때에는요. 바로 그 신뢰 대 불신이 중요하고 이때 긍정적 자아 특질을 갖게 되면 우리 교재 뭐죠? 희망이죠. 근데 그렇지 못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위축. 이렇게 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출생에서부터 18개월 프로이트의 구강기와 일치한다 그랬고요. 세 번째 문장 이때 바로 뭐예요? 양육자의 수유의 일관성. 이때는 아이들이 구강기는 젖을 먹고 배고픔을 해결하는 게 대단히 중요한 과업이잖아요. 예, 그래서 양육자의 일관된 수육. 내가 좀 우울하더라도 아이고 배고파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우울하면 아이가 어떻게 우울하도 반응하지 않고 막 이렇게 되면은 이제 안정애착을 형성하기 어렵게 되는 거죠. 양육자의 태도나 감정이 일관성이 없고 적절한 보살핌을 받지 않으면 불신감을 형성하게 된다. 어머니를 신뢰할 수 없는 아이들은 세상을 불신하며 이것은 사회적 관계에서도 위축을 가져온다라는 거고요. 예, 그래서 건전한 성격 발달은 신뢰 대 불신의 문제에 있어서 적절한 균형이다. 아까 선생님 건전한 성격은 무조건 신뢰만 100% 아니라 그랬잖아요. 신뢰가 더 많은 비중을 가져야죠. 그러나 어때요? 내가 일정 부분 이게 정말 다일까 하는 그런 힘도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균형이 중요하다. 라는 거예요. 물론 이쪽을 긍정적 자아 특징이라고는 하지만 예, 그것들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예. 근데 만약에 적절한 균형이고요. 이때 신뢰를 얻으면 긍정적 자아 특징으로서 희망, 불신이 되면은 어때요? 위축, 철퇴죠. 예. 맨 밑에 문장, 기본적 신뢰감 발달에 심한 결함이 있을 때에는 아동이 급성 우울증이나 어른은 편집이 올 수 있다. 왜냐면 이제 불신이 곧 의심과 관련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시고요. 예. 두 번째로 오면은 자율성 대 수치심입니다. 자율성 대 수치심은 이제 프로이트로 치면 학문기고요. 18개월에서 3세까지인데요. 이때는 무엇보다도 이제 대소변 가리기라는 배변 훈련이 대단히 중요해요. 예, 이때 이제 배변 훈련 과정에서 자율성이 침해받으면 수치심을 느끼게 되죠. 그래서 자율성 대 수치심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부모는 이때 아주 아이들에게 친절하고 점진적인 아이에게 맞는 속도로 도와야지 아이들은 자존감을 잃지 않으면서 자기 통제감, 자율성을 배우게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고요. 60쪽으로 가시게 되면 자율성 대 수치심의 갈등이 성공적으로 해결해서 얻어진 심리사회적 능력이 바로 뭐라는 거죠? 긍정적 자아 특질이 자율성 대 수치에서 얻는 게 뭐죠? 의지력인 거죠. 예. 그런데 그게 안 되면 뭐가 되는 거죠? 강박 이쪽으로 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잘 잘 살피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질문은 어떻게 하면 안전할 수 있을까라면은 이 두 번째 프로이트의 학문기와 관련된 배변 훈련에서 자율성을 얻는 이때는 중요한 질문이 어떻게 하면 나는 좀 더 자율적인 인간, 독립적인 인간으로서의 준비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의 학년 전기 주도성 대 죄의식이 나오는데요. 프로이트는 이 시기가 뭐예요? 남근기이죠. 대략 3세에서 6세 정도이에요. 이때 애들은요, 이제 아까 여기에서는 자율성 대 독립에서 내가 뭐뭐 할 거야, 이런 소리를 좀 잘하잖아요. 예. 그러고 뭐뭐 할 거야 하거나 이제 하다가 잘 안 되면 창피해 이런 말도 배우고 하는데요. 이때 되면 주도성이에요. 학년 정기 해갖고 3세, 6세인데요. 애들이 이제 주도성을 좀 배우게 되면서 주도성이라는 건 목표를 세우고 목표를 달성하려는 노력이거든요.
되거든요. 그래서 뭐뭐 해보자 이런 소리들을 조금 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때 주도성은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에서 나의 힘을 가질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이죠. 예, 그래서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는 때 나는 내 힘을 느끼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주도적 행동, 뭐뭐 해보자 뭐 이럴 때 위험하다고 하지 마라거나 잦은 처벌을 하고 너무 훈육적이고 그러면 아이는 주도성보다는 죄의식에 가깝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주도성을 배우면 되게 목적지향적인 목표지향적 사람이 되지만 죄의식 쪽으로 가면 의지가 부족한, 용기가 부족한 이런 사람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그 세 번째 맨 끝으로 가면 지속적인 죄의식, 예, 용기가 부족하고 나못해 뭐 이런 쪽으로만 너무 가고 의지가 부족해지면 소극적인 성격 이런 쪽으로 가는 병리를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자, 4단계는 근면성대의 열등감입니다. 이때는 아이들이 이런 거죠. 어떻게 하면 잘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잘하고 싶은 거죠. 유능감을 얻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근면성 대 열등감 이렇게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이들이 이제 그 근면성을 형성해서 다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아, 나 유능한 나의 능력 이런 건데 반대가 되면은 부정적 자아 특질로 무력감, 비활동성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무엇보다도 거기 문장에 보시면 집을 넘어서 학교 다니고 하면서 자아 성장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결정적 시기입니다. 예, 그래서 사회적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중요하고요. 이런 적응이 순조롭게 이루어지면 근면성, 긍정적 특징으로 유능감이 생기고 안 되면 이제 반대로 실수나 실패 경험을 자주 하면서 무력감, 열등감 이런 쪽으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훌륭하게 보내면 아이들이 자신감을 갖게 되는데 반대로 되면은 열등감 뭐 이런 것들이 올라가고요. 특히 이 시기에 아까 중요한 인물이 애들이 학교 들어간 요때 중요한 인물이 바로 집을 넘어서 이웃이나 교사들의 반응 이런 것들이 아주 중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거를 봤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5단계로 갈까요? 이때는 이제 청소년기죠. 자아정체감 대 역할 혼란 부분입니다. 이때는 자아정체감, 나는 누굴까? 이걸 얻느냐? 아니면 그렇지 못한 역할 혼란으로 가느냐이고요. 이때 이제 나는 누구냐? 여기에서 제대로 그 답을 얻으면 뭐가 되냐? 긍정적 자아 특질로 성실성.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게 뭔지 알면 나는 만약에 너무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부모는 넌 공부 잘하니까 의사가 최고야. 이렇게만 가면은 공부는 하지만 어때요? 안 보이면 비성실하고 되고 이러잖아요. 근데 진짜 나는 누구고 뭘 할 때 행복한지 물어보면 그 직군에 대해서 그 직군을 향해 나아가기 위해서 나에게 뭐가 올라와요? 아,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구나 라거나 운동 쪽이라면 내가 오늘 힘들어도 오늘 약속한 운동은 끝까지 다 해야지 이런 성실감이 올라온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게 되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거부, 거절 이런 부정적 자아 특질로 역할 혼란에서는 매사에 거절하고 거부하는 이런 부정적 자아 특질이 올라온다라는 거죠. 특히 이 시기에는 거기 교재 보시면 이때 나는 누구이며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어떤 부분인데요. 자유시험. 최종의 나는 누군지 정체감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정한 자유시험 기간이 있는데 이때 부모는 어떠래라? 너 지금 공부해야 할 텐데 무슨 이게 아니라 심리사회적 유예기간, 유예해주라는 거예요. 나를 찾을 수 있게 안전망을 쳐주고 나를 찾을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허락해줘라 이런 거죠. 그래서 격렬하게 나를 찾으려고 할 때 뭐 어떨 때는 걱정되는 모습도 보이고 하지만 안전망만 쳐주는 선에서 얘가 자기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구나 이걸 볼 수 있을 때 그러니까 잘 배운 부모 역할인 거죠. 예,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자유시험기 심리사회적 유예라는 말도 나오고 다양한 자기 탐색의 노력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강한 확신을 가지게 된다. 근데 그걸 못하게 하면 역할에 대한 혼란, 불안, 난 이걸 하고 싶은데 부모는 이것만 강조할 수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때 그것들을 충분히 물어보고 찾을 수 있게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성인 초기는 친밀감 대 고립이에요. 이것이 이항 대립을 하면서 친밀감을 형성하게 되면 이때가 이제 배우자를 찾는 과정이고 하니까 사랑이라는 것의 긍정적 자아 특질. 근데 그걸 못하게 되면 고립감, 바로 부정적 자아 특질로 여기는 사랑이라면 여기는 이제 고립감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 고립감은 이제 사랑의 배타성이라는 사랑과 반대되는 개념이 돼서 누가 날 좋아한다 그래도 그냥 배타적인 태도가 되고 이럴 수 있는 거죠. 근데 에릭슨이 참 중요한 건 이게 점성원리, 이전 단계의 성공 혹은 실패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미친다 그랬는데 에릭슨 연구해 봤더니 바로 청소년기에 자아정체감과 역할 혼란에서 충분히 나는 누굴까를 물어보면 긍정적 자아 특질로 성실성이 올라오고, 내가 물어본 거에 제대로 된 성실성의 에너지가 올라오는 사람은 내가 참 좋아요. 나는 내가 좋아요. 그쵸? 내가 뭘 원하는지 물어봤고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니까. 그렇게 되면 내가 좋아야 타인도 사랑하는 능력이 나와요. 예, 그래서 이게 여기서 끝나지 않고 다음 단계 친밀감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데, 이때 청소년기에 이걸 얻지 못하고 혼란 단계이면 나는 내가 싫어, 나 이거 하고 싶지 않은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이 내가 좋다 그래도 잘 믿어지지도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전 단계의 성공 혹은 실패가 다음 단계에 영향을 계속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에릭슨은 바로 이런 점성 원리를 설명을 하게 된 겁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친밀감과 관련돼서, 친밀감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과 이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거죠. 이전 단계 청소년기의 정체감을 형성한 사람은 타인과도 친밀해질 수 있어요. 왜? 내가 좋으니까 타인하고도 사랑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왜 너가 정말 좋은 건강한 이성교제를 하려면 너에게 부족한 걸 제가 있으니까 걔한테 무조건 따라가면서 걔 좋다고 쫓아다니는 게 아니라 너부터 사랑해라 그러는데, 그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닌 거예요. 바로 나를 사랑할 때 타자도 건강하게 사랑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런 얘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을 조금 보시면 좋겠고요. 이 시기에 이제 청소년기하고 연결되는 내용들도 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 시기에는 질문이 그런 거죠.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까? 근데 그 다음에 이제 가게 되면은 이제 중년기잖아요. 예, 이때 이제 중년기라고 해요. 성인기. 이때가 되면 바로 어떤 시기가 되냐? 바로 어떻게 하면, 이때의 질문은 어떻게 하면 돌봄을 줄 수 있을까요? 이때의 생산성은요, 아이를 낳아서 키우는 것만 말하는 게 아니라 케어의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자, 중년기에 케어의 능력이라는 건 내 자식, 내 새끼를 낳아서 얘만 잘 되게 하는 돌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중요한 생산성의 돌봄 능력이고요. 또 하나는 내가 어디 조직에 속한 사람이라면 조직에서 후배들에게 열린 자세로 멘토같이 도울 수 있는 것, 지지할 수 있고 함께 뭐를 해낼 수 있는 이런 것들도 바로 생산성이에요. 그래서 이때 생산성이 잘 되면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돌봄 능력을 형성하게 돼요. 예, 바로 이 돌봄 능력이 바로 뭐예요? 배려할 수 있는 힘, 돌봄, 긍정적. 근데 이때 이게 안 되면 부정적 자아 특질로 뭐가 돼요? 매사에 거절 거부하게 되는 거고요. 또 이 매사에 거절 거부가 높고요. 또 반대로 이때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중년기에 뭐가 되냐면 자기가 얻고 이룬 것에 대해서 대단히 권력지향적인 인물이 됩니다.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중년기의 특징입니다.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생산성 대 침체, 그래가지고 생산성을 얻으면 배려, 돌봄 능력이 있는 사람, 내 아이들뿐만 아니라 조직에서도 그게 안 되면 이제 침체, 거부, 아니면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권력에 대한 아주 권위주의, 예, 이런 어떤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제 62쪽에서 이 시기의 중요한 과업은 자녀 양육이다. 그러니까 이 생산성이라는 게 자녀에 대한 돌봄, 그러나 그것뿐만 아니라 부하 직원이나 동료를 잘 보호하고 직업 활동 같은 데에서 이제 건강하게 활동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같이 가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이때 이게 잘 안 되면 이제 중년기 위기를 경험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되게 침체로 오면서 거절 이런 게 높거나 그렇고, 어떤 사람은 이게 그 침체가 아주 조금 묘하게 나타나죠. 대단히 권위적인 인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변 사람들이 가까이 가기 좀 싫어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년기 위기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요. 이 시기에 심리적 위기를 잘 극복하면 돌보는 능력, 배려라는 특질을 갖게 되고, 그렇지 않으면 거부, 거절, 그 다음에 이제 권위주의적인 태도,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돼서 인간관계나 이런 것이 황폐화되고 공허감을 느끼게 된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년기 되게 그 힘든 위기를 겪게 되지요. 예, 그래서 어찌 보면 청년기는 좀 더 확실한 것을 찾는 시기이죠. 근데 중년기가 되면 이게 확실한 걸 찾는 청년기에서 이쪽이 되면 뭐냐면 여기선 좀 더 확실한 걸 찾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세상 어딘가에 내 자리, 내 직업 이런 거라면, 중년기는 아이러니하게도 중년기가 건강한 사람은 인생의 불확실성을 수용하는 힘이 생깁니다. 예. 그래서 진짜 힘은 남을 제압하는 권위적 힘이 아니라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과 통제할 수 없는 것을 구분하는 것, 인생 자체가 불확실하다라는 걸 받아들이고 불확실하지만 버티면서 견디는 힘, 이런 것들하고 이제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에릭슨의 어떤 뭐랄까 인생에 대한 뭐랄까 곱씹음, 그리고 이 사람이 그 주제에 천착했던 것들이 이런 결과물로 나온 건 대단히 고맙죠. 예, 우리가 살아보지 않은 인생의 과업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다가올 위기도 생각해 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현재 어떻게 살아야 되나도 생각해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함의를 가진 중요한 연구 결과입니다. 물론 어떤 건 시대하고 좀 안 맞는 부분도 이제 시간차에 의해서 생길 수 있지만 배울 수 있는 요소들은 되게 많은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이 8단계가 되면은 어떻게 생을 마감해야 될까라는 질문이 올라오게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올라오는데, 이때 자아통합과 절망입니다. 그래서 노년기는 이때 자아통합이라는 말뜻을 알아야 돼요. 노년기 자체는요, 상실을 직면하는 시기입니다. 이때의 상실은 중년기부터도 느껴지지만 내 신체 기능이 예전같이 회복되지 않아를 중년기부터 느껴서 노년기에 가면 정말 상실을 받아들여야 돼요. 신체 하나에 국한했을 때는 먹을 때 변비가 또 오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이 되는 신체적 기능의 쇠퇴와 감퇴, 이런 것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시기예요. 예전에는 잘 소화시켰던 능력이 상실되어지고 이런 것들. 그래서 또 상실이란 개념은 신체적 이거에 국한한다면 그런 예를 들 수 있는데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다양하죠. 예, 그래서 이때 아주 중요한 게 자아통합이라는 과업이에요. 이때 이 자아통합의 말뜻을 알아야 되는데요. 자아통합은 거기 말뜻이 나와 있네요. 자신의 인생을 수용하고 갈등, 실패, 실망, 성공, 기쁨, 보람 등과 함께 전체 삶 속에서 포함시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이의 성취는 두려움 없는 죽음을 보장해준다. 무슨 얘기냐? 이때 자아통합은 노년기에 다 성공해서 완전히 성공한 인생이 자아통합을 한다는 말이 아니고요. 말씀드렸듯이 균형이 중요하고 최적의 좌절이라는 거 피할 수 없고요. 예, 그래서 노년기에 자아통합이 된 노인은 어떤 모습이냐면, 나는 성공만 해서 긍정적 자아 특질만 100%야, 만땅이야, 이게 아니라 그런 사람 없어요. 있다면 오히려 괴물일 가능성이 높아요. 이때 자아통합의 뜻은 이런 노인인 거죠. 내 인생에 이런 성공도 있었지만 이런 실패도 있었어. 내가 원치 않았지만 이런 것도 받아들여야 됐어 해서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있는 그대로 내 삶으로 끌어안는 힘. 예, 그때 그 일로 인해서 내가 이건 잃었지만 이걸 배웠지? 이런 것들이 자아통합된 노인이고요. 이제 아니면 절망으로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자아통합된 노인은 무엇을 긍정적 자아 특질로 가냐면 지혜가 있죠. 우리가 지혜 있는 노인을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근데 이제 절망으로 가게 되면은요, 부정적 자아 특질로 이제 경멸이나 화가 되게 높죠. 그래서 이제 부정적 자아 특질을 갖게 된 노인은 되게 이런 거죠. 그때 그놈이 내 돈만 안 해먹었어도 내가 오늘날 이렇게는 안 살았어. 그러니까 자꾸 막 그때 그놈이 막 이런 것들 얘기하면서 절망, 경멸, 화, 이런 것들. 그러면 이제 안 그래도 노년기에 여러 외로움이 있는데 사람들은 더 다가오고 싶지 않겠죠? 예. 되게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데도 또 잘 안 되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자아통합. 예, 그래서 이 단계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극복하면 지혜, 자기수용, 이런 것들이 오고, 그럼으로써 인간의 유한성을 받아들이게 되니까 죽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쉽지는 않지만 생기지만, 반면 이때 실패하게 되면은 절망, 경멸, 화, 인생의 무의미, 죽음은 두렵기만 하고 화가 나는 거죠. 삶의 회환 너무너무 많아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에릭슨이 말하는 심리사회 발달의 8단계입니다. 저는 이제 에릭슨 요 자료를 보면 참 고마워요. 이제 현장에서 제가 중년기 프로그램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에릭슨을 조금 지금 요런 것들을 좀 간단히 설명해 드리면서, 바로 나는 인생의 매 뭐뭐 대 뭐뭐의 위기에서 내 스토리는 어떠했나, 그래서 나는 어떤 특질들을 형성해서 오늘의 내 모습은 어떤가, 이런 걸 좀 볼 수 있게 하면서, 그렇다면 요 다음 단계 노년기의 자아 통합을 되려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뭐를 하냐면 10년 뒤, 20년 뒤 연령에 맞게끔 나에게 편지를 쓰는 작업을 해봅니다. 그것들은 뭐냐면, 그런 편지 안에는 좀 더 어때요? 지혜로운 자아가 통합된 노인이 되어 있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들이 이렇게 뭐 시키지 않고 강요하지 않아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의 내 삶을 보면서. 그래서 에릭슨이 주는 이런 함의가 시험 문제 하나 맞히는 걸 넘어서 현장에서 중년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또 청소년기 프로그램은 어떻게 진행을 할 때 다음 청년기를 보다 더 건강하게 맞이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떤 우리에게 다양한 자원을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수험 끝났다고 책 그냥 던져버리거나 팔지 마시고 인행사 정도는 좀 갖고 계세요. 예. 자, 그럼 뭐 개인적인 바람이고요. 어느 누구도 완전히 매 순간 위기를 극복해서 자아 특질 100%로 획득할 수는 없습니다. 있다면 괴물이 됐을 수 있습니다. 상처 있고요. 상처도 있고 흔들리기도 하고 생활 기스도 나죠. 예. 예. 그래서 오늘 뭐 살면서 오늘 어떤 사건으로 나에게 기스 날 일들 많습니다. 그럴 때 이거 흠결 없어야 되는데 기스 났어 하지 마시고요. 예. 조금 보듬어도 주시고 하면서 가신다면 에릭슨을 좀 더 잘 배우는 게 아닐까라는 바람이 있고요. 자, 63쪽에 보시면 자아 특질하고 박스가 있는데요. 이미 앞에서 그 박스 설명을 제가 큰 박스에서 연관 설명을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제 사회복지와의 실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릭슨의 심리사회 이론에 대한 평가는요, 전생의 발달을 강조했고 그거를 제시했다라는 점에서 박수 받을 만합니다. 사회문화적 요인이 인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받기 때문에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을 좀 더 확대 발전시켰다. 그런 거. 그 다음에 자아의 성장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인간의 이제 프로이트는 너무 신경증 환자를 대상으로 했다면 에릭슨은 건강한 발달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부여했다. 이런 것들이 의의입니다. 그러나 에릭슨 이론도 한계가 있고 비판을 받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측면이 있는데요. 64쪽에 보시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발달 단계 구분에 대한 어떤 정확한 근거들,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하다. 또 개념이 조금 불명확하고 실증적 연구가 부족하다. 뭐 이런 얘기예요. 예컨대 뭐 노년기에도 성장의 가능성, 새로운 통찰력을 얘기하지만 구체적으로 자아 통합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그리고 실제 삶에서는 왠지 지혜롭고 자아 통합이 된 노인들을 찾아보는 게 쉽지 않은, 에릭슨 역시도 그 연구 후반에 노년기에 장아 통합된 노인들의 사례들을 많이 발견할 수 없으면서 어떤 내적 갈등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잠깐 자료로 봤던 기억이 좀 나는데요. 예, 그런 부분에서 이제 실증적 자료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비판이 있었다라는 걸 좀 생각해 보시고, 그렇지만 저는 왠지 에릭슨의 마음은 또 이런 위기고 또 자아 통합을 통해서 지혜라는 긍정적 자아 특징을 노년기에 이루면서 인간의 유한성을 건강하게 용기 내어 받아들일 수 있는 죽음에 대한 그런 노년기를 바랬던 마음도 되게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그렇게 보시고요. 심리사회 이론의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성은요, 에릭슨의 이론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프로이트 같이 너무 신경증적 환자보다는 우리 인생의 정상적인 누구나 있을 수 있는 위기,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준거트를 제시했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지금 이 시기라면 내가 지금 나는 누굴까 하는 거 이거 정상이구나. 왜 이렇게 친밀감의 형성이 쉽지 않는가. 이전 단계와 관련돼서 봤을 때 이런 어려움 때문에 그렇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준거트를 제시해 준다라는 거죠. 예, 그런 부분에서 훌륭했고요. 특히 에릭슨은요, 두 번째 점을 보시면요, 청소년 클라이언트를 위해 사회복지 실천 적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에릭슨은요, 청소년기의 특성을 이해하는데 참 많은 도움을 줬어요. 자아정체감, 이때 너무나 중요하다. 단순히 청소년기는 애도 아닌 것이, 어른도 아닌 것이 중간이야. 이게 아니라 이 시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해할 수 있게 해줬고요. 또 에릭슨의 이론은 그런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를 줌으로써 나는 누굴까라는 격렬한 과정에서 부모하고 갈등이 생길 수 있는데 그것도 보편적인 인생의 한 과정이다라는 거죠. 조금 여러분들 오해 없이 들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청소년기, 그러니까 인간은 제가 욕하는 게 아니고요. 일정량의 질환을 갖고 태어난대요. 다 각자마다. 근데 이 청소년기에 그 일정량의 질환을 갖고 있는데 어떤 시기에는 그걸 조금 빼내고 죽어야 되는데 청소년기에 빼는 게 가장 좋다는 거죠. 그래서 격렬하게 나는 누굴까를 찾는 과정에서 부모 입장에서 좀 어렵더라도 그 시기에 부모라는 안전망이 있을 때 격렬하게 나를 찾는 과정의 질환이 혹시 내가 보기에 힘들더라도 그게 더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질환의 총량을 빼고 죽어야 되는데 청소년기에 못 빼면 그 총량 법칙에 의해서 언젠간 빼고 죽어야 되는데 중년기나 노년기에 빼면 주변 사람들 너무 힘든 거죠. 예, 그래서 좀 웃으면서 읽었던 자료인데요. 제가 지금 지랄이라는 표현이 거칠 수는 있는데 왠지 또 확 와닿지 않아요. 그래서 청소년기의 아이들의 격렬한 나를 찾는 과정이 때때로 너무 힘들게 와도 자기의 지랄의 총량을 뽑으면서 내가 누군지 어떻게 해야 행복한지를 찾고 있구나 한다면 조금은 넉넉한 부모의 입장에서 볼 수 있겠죠.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청소년기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청소년기의 부모와의 갈등은 이전에는 우리 애가 모범생이 아니고 못돼서가 아니라 지금 얘는 격렬하게 나를 찾고 있구나. 예, 중년기에 나를 찾겠다고 집 나가는 것보다 청소년기에 하는 게 좀 더 우리의 그 모습에 있어서 좀 더 건강할 수 있으니까요. 예. 그런 것들 좀 보시고요. 특히 이제 그 아동 청소년에 대한 연구에서 그런 게 기여가 있다라는 거. 에릭슨 자신이 그 비행 청소년 프로그램에 상당히 안나 프로이드의 딸의 그 관련 연구소에서 그런 오랜 연구 기관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청소년의 사회 재적응 프로그램에 되게 많이 노력을 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봤고요. 실천적 기법이 나오는데요. 이걸 여러분들이 놓칠 수가 있어서 제가 이렇게 좀 만들어 왔어요. 앞서서 프로이트는 전이의 해석이니 자유현상이니 꿈의 분석이니 실천 기법이 딱딱딱 나와서 딱 이게 프로이트 거구나 아는데 지금 에릭슨은 실천적 기법을 그냥 한 문장으로 잡아줘서 뭐야 없잖아 이럴 수 있는데 그것들을 제가 이렇게 가져왔어요. 그래서 64쪽 맨 밑에 문장 에릭슨이 주요로 사용한 치료적 기법은 했죠. 그래서 거기 주의를 집중하여 경청하는 것부터 해석하는 것까지 포함한다 하고 넘기시면 아까 다음 쪽으로 가시면 65쪽에 회상요법까지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눈에 안 들어오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중요한 내용은 다 담아서 이렇게 가져왔어요. 실천적 기법. 에릭슨이 제시하는 기법은 주의를 집중하여 경청하기, 부적절한 추론을 억제하기, 그 다음에 치료적 명확화하기, 해석하기, 그 다음에 내담자의 자기 분석을 통한 발달 역사의 재구성에서 회상요법이라고 하는데요. 경청이나 이런 거는 다른 데에서도 중요한 기법이기 때문에 추가 설명은 안 하고요. 특히 에릭슨에서는 조금 기억을 하셨으면 하는 제가 부탁드리는 건 바로 회상요법입니다. 에릭슨 상담은 노인 상담 책을 보면 에릭슨이 안 나오는 책이 거의 없는데요. 노년기의 자기통합이다라는 발달 과업을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도와주면서 성공도 있었지만 실패도 나야. 그리고 그 실패는 아프기도 하지만 날 성장시켜서 할 수 있는 자기를 있는 그대로
성공도 실패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상담이 노년기에 많이 쓰는 회상요법입니다. 예, 그래서 에릭슨의 이 8단계 발달 단계를 재구성하는 회상요법이라는 게 에릭슨에게 있어서 중요한 상담 기법이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번 강의에서는 에릭슨하고 아들러를 할 건데 지금까지 에릭슨을 좀 설명을 했습니다. 1급을 들으시는 분들은 청년기, 중년기, 노년기에 다 어느 위치인가 있는데요. 시험 문제 맞히는 거 중요한데 공부하실 때 그 8가지 단계의 주요 질문을 4질문으로 가져오시면서 본다면 좀 더 여러분들이 학습 내용도 입체적으로 들어오고 이해도 잘 될 것 같아요. 외울 건 많지만 여러분들의 배움과 내 삶이 조금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배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면서 아들러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신역동 이론에 이제 그 프로이트 했고요. 에릭슨 했고요. 이제 아들러로 좀 오겠습니다. 아들러, 예. 그래서 같이 아들러를 볼 건데요. 뭐 크게 좀 본다면 프로이트에 대해서 에릭슨은 프로이트를 좀 계승 발전한 신프로이트 학파로 좀 보고요. 예, 물론 그 좀 뭐 5단계를 8단계로 확장했다거나 뭐 이런 뭐 어떤 부분은 조금 프로이트하고 다른 견해도 있었지만 프로이트를 부정하는 그런 시각은 좀 아니었고요. 근데 아들러하고 융은요, 프로이트하고 같이 연구도 하고 했다가 프로이트하고 이제 헤어지게 됩니다. 특히 융은 뭐 프로이트의 거의 수제자하고 다음에 후계자라고 봤는데 이제 융은 결별을 하게 되죠. 아들러도 이제 프로이트하고 여차저차한 사연에서 이제 시각이 달라요. 예, 그래서 인간관부터 그런 것들을 좀 볼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조금 큰 정리들을 좀 하면서 아들러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들러의 이론을 우리가 개인 심리 이론이라고 합니다. 우리 교재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저는 그 학자의 이론의 명칭이 되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까 심리성적 발달 단계, 심리사회 발달 단계에 있듯이 아들러 같은 경우는 발달 단계는 제시하지 않았는데요. 아들러의 이론을 개인 심리 이론이라 그래요. 이때 이 개인, 아들러, 개인이 주체성을 갖고 제대로 잘 살아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물론 개인의 주체성이나 능동성, 목적지향성 이런 거를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데 여기서 이 개인이라는 거는요, 뭐냐면 영어의 in, 접두어 in하고요, divide, 분해하다, 분리하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인 할 때 뭐라 그래요? individual 그러잖아요. 이 두 가지의 합성어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개인이라는 말의 속뜻은 뭐냐면 쪼개어 볼 수 없는, 분해될 수 없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인간을 이드, 에고, 슈퍼이고 이런 식으로 봤다면 그런 이분법적으로 인간을 보면 안 되고 인간은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존재다. 쪼개어 보지 마라. individe, 쪼개어 볼 수 없는 개인,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때 이 개인은 쪼개어 보지 마라, 나눌 수 없는 존재다,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유기체로서의 인간을 바라보는 인간관이 들어간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인이란 용어를 제대로 곱씹고 가시길 바랍니다. 뭐 몇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지금은 한 저기가 조금 깔아앉았지만 일본의 아들러의 전문학자인 기치미 이치론가, 그 사람의 뭐 미움받을 용기, 아들러 읽는 밤에서 엄청 많이 관심을 가졌던 게 사실인데요. 예, 아들러는 근데 생각보다 그 이전에 너무 알려지지 않았어요. 예, 그래서 지금을 통해서 조금 보시면 좋겠습니다. 아들러 생애부터 좀 나오네요. 예, 그래서 다른 건 다 좀 생략하고요. 아들러는 되게 병약했다라는 거. 예, 그래서 이제 근데 동생이 출생하면서 병약한 자기가 독차지했던 엄마의 사랑을 이제 동생한테 좀 빼앗기는 경험, 그러면서 이제 열등감 뭐 이런 거. 근데 아버지가 대단히 병약했는데 아들러에 대해서 꾸준한 격려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아들러는 이제 정신과 의사가 되고 하는데 그 아들러가 그러면서 프로이트하고 1902년부터 11년까지는 함께 활동을 하게 되지만 이후에 프로이트에게 이제 그 프로이트하고 결별을 하게 돼요. 근데 특히 다른 것도 있지만 리비도 개념의 거부감이죠. 예, 프로이트의 리비도 개념에 대해서. 예, 그러면서 프로이트와 결별하면서 인간은 사회적 상호작용을 하는 존재이고 사회적이고 목적론적이고 총체적이고 통합적인 유기체지
쪼개진 개인이 아니다라고 보면서 개인 심리학이라는 이론을 발전시키게 됩니다. 아들러를 알아야 하는 키워드는 열등감, 뭐 보상 추구, 출생 서열, 사회적 관심, 뭐 소셜 인터레스트 이런 것들인데요. 좀 이따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들러의 생애 그 정도로 보도록 하고요. 아들러 이론의 개요를 좀 보시면 개인 심리 이론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네요. 예. 그 전에 이것만 조금 잡아드릴게요. 아들러는 뒤에 인간관이 나오나요? 인간관에서 얘기할게요. 자, 아들러는요, 인간은 성적 만족보다는 우월감을 추구한다. 그러니까 성적 만족보다는 이라는 말은 위에서 프로이드하고 헤어진 이유 중에 뭐 여러 가지 있지만 프로이드의 리비도 개념에 거부감을 가졌다 그랬잖아요. 프로이드의 리비도 개념은 조금 좁은 의미로 성적인 요소가 강했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거보다는 인간은 어떤 존재다? 우월을 추구하는 존재다. 이때도 우월이라는 단어를 오해하시면 안 돼요. 남을 짓밟고 우월 이게 아니라 내가 열등감을 자각할 때 보상하고 싶고 좀 더 나은 나, 좀 더 자기 완성을 하고 싶은 나, 그게 바로 우월의 추구예요. 남을 짓밟고 파괴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래서 아들러는 우월의 추구도 건강한 게 있고 파괴적인 게 있다 이런 것들 봤으니까 아들러를 오해하지는 마세요. 그리고 인간이 우월을 추구하는 거는 결국은 자기 완성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 거잖아요. 근데 아들러는 그게 어디서 기인한다고 봤냐면 열등감을 자각할 때 보상하고 싶은 욕구가 나오고 자기 완성이라는 우월을 추구하게 된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아들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건 열등감에 대한 자각이죠. 거기부터 시작은 하죠. 그래서 열등감과 보상을 위한 노력이 모든 인간 발달의 근원이 된다라고 본 거지요. 그래서 그 단어. 그리고 아들러는요, 인간은 사회적 존재이며 목적론적 존재. 저 이 단어 되게 중요하다고 봐요. 목적론적 존재. 자, 프로이트는요, 인간을 원인론적 존재로 봤어요. 네가 예전에 그런 트라우마가 원인이기 때문에 지금 결과가 이래. 혹은 그런 원인이 있으니까 나중에 이런 예후가 안 좋아. 이게 A는 원인이고 B는 결과야. 라는 직선적 원인론을 가졌던 거죠. 근데 아들러는 인간이 그렇게 과거의 원인에 의해서 미래가 규정되는 존재로 보지 말아라. 인간은 과거의 상처가, 트라우마가 있어도 자기가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존재다. 이렇게 본 거예요. 인간과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는 원인론적 존재로서 트라우마를 분석하고 과거를 분석해야 이 사람이 치료된다. 왜? 현재의 증상은 과거에 의한 거다.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프로이트는 원인론적 인간관이라면 아들러는 목적론적 인간관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목적론적 존재, 뭐 그냥 읽으면 뭐 죽을 일도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이거 뭐 프로이트와 비교해서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아들러의 개인 심리 이론의 인간관은 원인론적 인간관이다? 아니에요. 목적론적 인간관이고요. 부분 조각으로 봐라? 아니요. 총체적 인간관, 통합적 인간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지선다형 나올 때에는 이렇게 그 학자의 내용을 표현하는 형용사나 부사를 정확히 읽어내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그 아들러는 인간을 목적론적 존재, 사회적 존재로 봤고 또 상담을 통해 잘못된 생활 양식을 바꿔야 된다 하면서 생활 양식, 가족 구조, 출생 서열에 관심을 가졌다 그러는데 뒤에 가면 이 부분을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게요.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이나 이런 것들, 사회적 관심, 소셜 인터레스트 이런 것들은 아들러를 대표하는 주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따가 더 강조할게요. 67쪽에 보시면 아들러는요, 아까 봤더니 1937년에 사망을 하거든요. 생애사에 보면. 그런데 가족치료 이론은 1950년대, 20세기 중반에 나와요. 그런 면에서 아들러는요, 시대를 앞서간 거죠. 왜냐하면 가족치료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아들러는 한 개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족관계, 출생서열, 이 출생서열이 가족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주고받았나 이런 거 알아야 진짜 잘 도울 수 있다. 그러니까 가족치료라는 패밀리 세라피라는 용어가 나오기도 전에 한 인간에게 있어서 가족이 미치는 영향을 이 사람은 봤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67쪽에 보면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 아들러는 가족 상담이나 가족 치료 등의 이론적 기반을 제공했다고 평가한다는 거죠. 왜? 50년대 가족 치료 이론이 나왔는데 한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가족의 영향을 보는 게 중요하다는 통찰을 줬기 때문에. 어떤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거를 좀 보셔야 되고요. 개인 심리 이론에 있어서의 인간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예. 개인 심리이론 아들러는 프로이트의 정신역동 이론이 생물학적 요인이나 본능을 지나치게 강조한다고 생각하여 그 이론을 반대했어요. 특히 뭐 생물학적 요인, 리비도에 대한 강조나 이런 거.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프로이트를 다 전면 부인한 건 아니고요. 생애 초기 경험이 영향을 주는 것 자체를 부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나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고 본 거지 그거를 인정한 건 맞아요. 그 다음에 프로이트와의 차이점은 과거에 대한 탐색에만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과거 경험을 보더라도 현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보는 게 더 중요하지 과거를 후비고 파는 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잖아요. 예, 그런 것들 조금 잘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들러의 인간관의 밑에서 셋째 줄 인간관이 총체적, 사회적, 목표지향적 인간관. 앞서서 설명했기 때문에 더 얘기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뭐죠?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인간관. 자, 프로이드는 인간관이 어때요? 수동적이고 다소 비관적이고 투쟁적인데 아들러는 인간은 목적을 세우고 그걸 향해 나아가는 존재다. 그래서 합리적이고 창조적인 그 다음에 개인의 창조적 자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래서 뒤로 가면 창조적 자아 이런 개념들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아들러의 주요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쪽이지요. 67쪽에서부터 70쪽까지 아들러의 주요 개념 꼭이 붙었네요. 지금 우리가 학자별 주요 개념들을 좀 묶어줄 수 있어야 돼요. 회상요법 하면 에릭슨 나와야 되고 전이 역전이 꿈의 분석하면 뭐 프로이드 좀 나와줘야 되고 그렇잖아요. 바로 아들러 하면 열등감과 보상, 우월성의 추구, 그 다음에 이 우월성이라는 말을 자기 완성으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한다는 거 말했고요. 생활 양식, 라이프 스타일, 사회적 관심, 소셜 인터레스트 이거 그냥 사회적 관심이 중요하다가 아니라 아들러의 아주 중요한 용어입니다. 예. 그 다음에 창조적 자기, 크리에이티브 셀프, 그 다음에 가공의 목표 혹은 가상의 목표 이게 아들러를 대표하는 용어들이다라는 거죠. 예. 열등감과 보상부터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67쪽입니다. 열등감은 개인이 잘 적응하지 못하거나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생기는 것으로 좀 더 안정을 추구하려는 데서 생겨난다. 아들러는 자기 완성을 위한 필수 요인으로 자기 완성이라는 우월의 추구를 가려면 열등감을 제시했어요. 열등감에 대한 자각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열등감을 제시함으로써 열등감에 대한 제시를 했거든 열등감이 있는 걸 우울하게만 본 게 아니에요. 어둡게 본 게 아니죠. 그걸 자각할 때 보상하고 싶고 그게 동기 유발의 근거가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열등감을 근본적으로 모든 인간의 우월 추구에 대한 동기 유발의 근거가 된다고 봤다. 그 얘기예요. 아셨죠? 그게 아주 중요해요. 예. 아들러의 열등감의 개념을 정확히 보셔야 됩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들이 68쪽에 보면 열등감과 보상에서 아들러가 말하는 열등감에 대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열등하고 좀 비교해야 돼요. 그래서 그 정리를 아주 잘해줬어요. 아들러가 강조하는 열등감 과 보상할 때 열등감은 객관적 열등이 아니라 주관적 열등감이다. 객관적 열등이 아니라 주관적 열등감이다. 아들러가 말하는 인간 행동의 드라이브, 동기가 되는 거, 추동, 힘이 뭐냐? 열등감이다. 열등이 아니고 열등감. 그러면 여기서 열등하고 열등감을 비교해야 되겠죠. 그쵸? 볼게요. 열등. 선천적, 후천적으로 약하거나 기능이 저조한 것. 객관적 상태, 외적인 평가 기준. 그러니까 객관적 평가에 의한 게 바로 열등이에요. 근데 열등감은 객관이 아니라 주관적 평가예요. 자, 볼게요. 나는 너보다 키가 작아. 그러면 이건 객관적으로 키가 작다면 객관적으로 키가 작아. 너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에 대해 열등감을 가지진 않아. 그러면 이 친구는 키에 대해서 건강한 거예요. 근데 어떤 친구는 만나보면 내가 키가 작기 때문에 여자친구도 안 생기고 사람들이 무시하고 취업도 안 되고 다 키가 작기 때문에 라고 말한다면
이 사람은 어때요? 그거로 인해서 어려움을 갖는 거죠. 그쵸? 근데 그게 아니라 나는 너보다 키는 작아. 객관적으로 작은 건 인정할게. 근데 나는 주관적으로 내가 그것 때문에 열등감을 갖지는 않아. 이거는 다른 거죠. 주관적인 평가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등과 열등감을 비교하고 아들러가 말한 건 객관적인 게 아니라 주관적인 평가를 말하는 거다라는 거고요. 보상은 열등감을 어떻게 하고 싶은 거죠? 긍정적으로 해결하는 거죠. 긍정적으로. 예, 그래서 그것들을 좀 보고요. 그럼 보상 볼까요? 67쪽. 잠재력을 발휘하도록 인간을 자극하는 건전한 반응. 내가 열등감을 자각하고 건전하게 극복하려는 노력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맨 밑에 문장 보면 열등감에 대한 보상 시도가 성공적이지 못하면 병적 열등감. 나는 뭐도 못하고 키가 작은 걸 그것 때문에 뭐도 안 되고 뭐도 이렇게 될 수 있지만 반대로 그리고 또 성공적이지 못할 때 병적 열등감이 그렇게도 가지만 또 반대로 과잉 보상으로 갈 수도 있죠. 예, 그래서 아주 병적인 우월감, 건강한 우월의 추구가 아니라 남을 짓밟거나 파괴함으로써 자기 존재를 확인하고 싶어하는 병적인 우월감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들러는 이제 뭐예요? 내가 열등감과 보상, 우월의 추구를 말하는데 독자로 하여금, 배우는 사람으로 하여금 그것들을 정확히 용어 정의를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겠죠. 만약에 이거 잘못 얘기하면은 열등감과 열등도 용어가 혼란스럽고, 그 다음에 이제 우월의 추구를 그냥 남을 짓밟아서라도 더 내가 높아지고 싶어 하는 거라면 아들러가 하고 싶었던 말은 그게 아니잖아요. 우월의 추구는 내 열등감을 건강하게 받아들임으로써 보상의 욕구가 올라오면서 좀 더 건강한 성장을 하는 자기 완성으로 향해 가고 싶은 거잖아요. 그쵸? 그것들을 좀 정확히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68쪽으로 가면 우월을 향한 추구를 하게 되는 거죠. 열등감, 보상, 우월을 향한 추구. 예, 그래서 이제 완성을 향해 노력하고 사회적 일원으로서 문화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예, 그래서 열등감을 보상하려는 욕구에서 자기 완성을 향해 나가는 걸 바로 우월의 추구라 그랬어요. 예, 그래서 우월의 추구는 아들러가 말하는 건 자기 완성, 자기 실현, 이거하고 관련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용어를 오해하지 않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우월의 목표가 잘못 가면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경향으로 갈 수 있는데 우리는 긍정적 경향으로 갈 수 있어야죠. 우월의 추구가 잘못 가면 완전히 어떤 사람 될까요? 허세가 되게 많은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 인간이 허세가 막 이제 막 그냥 지나쳐지면 이제 생각지도 못한 끔찍한 결과도 올 수 있고요. 예. 그런 것들 좀 보시고요. 이제 생활 양식이라는 걸 좀 볼게요. 생활 양식, 예,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하는데요. 개인의 독특한 특징을 포괄하는 개념이며 개인의 생활 양식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 모든 것의 기초가 된다 그랬어요. 자, 아들러는요. 가족의 영향을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문장. 생활 양식의 형성은 각 사람마다 라이프 스타일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가족 내에서의 경험을 통해 형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각자의, 그러니까 아들러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 생활 양식은 곧 그 사람의 성격이다 라는 얘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의 성격이 생활 양식에 의해서 형성된다는 거, 어려서부터 가족과의 상호작용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예, 성격의 유형은 생활 양식과 뗄래야 뗄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가족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들러는 가족 치료 이론이 나오기 전부터 무엇의 영향력? 생활 양식에 영향을 미치는 무엇? 가족의 영향력을 중요시했다라는 거죠. 자, 아들러에 의하면 68쪽 맨 끝에 인생에 세 가지 과업이 있다 그랬어요. 일, 우정, 사랑 뭐 이런 건데요. 이런 것들에 있어서 이러한 과업을 해결하기 위해선 생활 양식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했고요. 거기 보시면 69쪽에 생활 양식 유형이 곧 성격 유형이다 그랬어요. 제가 말했잖아요. 예, 요 얘기를 좀 설명할게요. 여기도 기출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건 아들러는
성격 유형은 곧 생활 양식 유형과 관계가 깊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까지만 알면 안 되고요. 실제 문제가 어디까지 나왔냐면 아들러가 제시한 성격의 유형은 몇 종류이며 그중에 건강한 성격 유형은 무엇이며 이 유형들은 어떤 지표를 통해서 구분이 되고 유형화됐는지까지 아는 문제가 나왔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아들러 안에서도 아들러의 주요 개념에서도 되게 안으로 쑥 들어간 거죠. 제가 OT 때 뭐라 그랬어요? 강의를 들음으로써 문제가 어디서는 어디까지 지엽적인 문제가 디테일하게 나오고 어떤 것들은 큼직하게 집어도 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짚어보겠다 그랬잖아요. 그런 포인트예요. 자, 그래서 아들러는 인간의 성격은 곧 생활 양식이다 라고 할 만큼 그랬는데 성격의 유형은 크게 몇 가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네 가지. 암기사항입니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 지배형 혹은 착취형, 획득형 혹은 기생형, 회피형. 암기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누가 뭘 유형화했다 그럴 때 소위 뭘 기준으로 했는지가 그럼 납득할 만해. 괜찮은 지표를 가지고 나눴네 라고 할 때 인정이 되겠죠. 그게 바로 뭐냐면 무엇을 기준으로? 활동 수준과 사회적 관심을 기준으로. 그러면 여기서 활동 수준이 뭐고 사회적 관심이 뭔지 알아야 되겠죠. 보겠습니다. 교재 69쪽에 사회적 관심이란 타인을 향해 감정을 이입하는 능력, 사회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다른 사람들과 협력하고자 하는 성향을 말한다. 사회적 관심이 높을수록 이타적이고 낮을수록 이기적이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은 공동체 의식 같은 거고요. 이타심 같은 걸 바로 사회적 관심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사람은 나만 아는 게 아닌 거죠. 내가 이럴 때 저 사람 마음은 어떨까? 우리가 같이 힘들지만 이뤄내야 되는 건 뭘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는 거죠. 내 득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활동 수준 볼까요? 활동 수준이란 개인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힘이며 높을수록 활동적이고 결단력이 있으며 낮을수록 무기력하고 우유부단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문에 아들러는 활동 수준과 사회적 관심을 기준으로 성격의 유형을 3가지로 나눴다? 아니죠. 4가지로 나눴죠. 그렇죠? 이런 것들. 또 활동 수준만 가지고? 아니죠. 사회적 관심까지 2가지의 지표를 가지고. 그런 다음에 이제 보세요. 아들러는요. 성격의 유형 중 건강한 성격의 유형은 이 중에 하나예요. 하나뿐이에요.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이요. 나머지 3가지는 건강하지 않은 유형이에요. 한마디로 역기능적이다라는 거죠.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은요. 사회적 관심도 높아요. 공동체 의식. 나만 아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어떤 목표를 했으면 움직여야 되는 것도 알아요. 기꺼이 힘들지만 움직일 수 있는 활동 수준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심리적으로 건강한 사람의 표본이다. 사회적 관심이 많아서 자신과 타인의 욕구를 충족시키고 인생과업을 완성하기 위해 협동한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유형이에요. 나만 잘 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내가 더 잘 될 수 있는 경우들이 보입니다. 그쵸?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거 이렇게 생각해보고 저렇게 생각해보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상대에게 내가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런 것들 같이 생각하는 게 사회적 관심인 거죠. 나만 보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은 이 2가지가 다 높아요. 내 에너지만 그냥 막 쓰는 게 아니고요. 내 목표를 위해서 에너지를 다 피크로 올리기만 하는 게 아니라 이것도 높지만 나만 보는 게 아니고 타자도 본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사회적으로 유용한 형이에요. 자, 그런데 이것만 건강하다 그랬죠. 나머지는 지배형이 있는데 이건 착취형이에요. 활동 수준은 아주 높아요. 어떨 때? 나에게 득이 될 때. 근데요, 사회적 관심은 없어요. 남이 그럴 때 어떤 마음일까? 남의 상황이 어떻게 될까? 이거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배형, 착취형 해갖고 역기능입니다. 독단적이고 공격적이에요. 활동적이지만 사회적 관심은 없어요. 인생과업에 있어서 지나친 경우, 인간은 기본적으로 좀 이기적 요소가 있는데 지나치면 반사회적이고요. 타인의 웰빙 관심 없죠. 자, 그 다음에 획득형은요. 기생형이라고도 하는데요. 이 사람은 활동 수준은 지배형은 그래도 나에게 득이 되면 움직이잖아요. 근데 중간이에요, 이 사람은. 그리고 사회적 관심은 이것도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배형은 활동 수준은 높지만 사회적 관심은 낮지만 얘는 활동 수준 중간, 사회적 관심 낮은. 그래서 기생적 방법으로 외부와 관계를 맺으며 다른 사람에게 의존해서 대부분의 욕구를 충족한다라는 거죠. 지배형은 나 혼자 갖는 게 중요하고요. 내가 더 많이 가질 거, 내 건데, 이거 되게 강한 거죠. 근데 획득형 같은 경우는 어떤 활동 수준은 중간이고요. 그 다음에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없어요. 그 다음에 회피형은요, 둘 다 낮습니다. 사회적 관심도 거의 없고 인생에 참여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피할 수만 있으면 계속 피하죠. 예, 이제 청소년들 중에 이제 회피형인 경우에 이제 개입하기 참 쉽지 않습니다. 다른 경우들은 이제 이렇게 같이 이런저런 활동들을 하면서 자기를 좀 볼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회피형은 아예 그냥 나타나기를 거부하거든요. 그 면담이나 상담 세팅에 오는 것 자체도 활동 수준 낮고 사회적 관심도 없으니까 접근 자체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 자, 그러면 시험 문제 얘기를 해야 됩니다. 문제가 어디까지 오느냐? 아들러의 성격 유형에서는 문제가 이것들을 정확히 다 알고 있는가? 예, 그래서 아들러의 성격 유형은 4가지로 나뉜다. 건강한 건 사회적 유용한 형 하나뿐이다. 예컨대 공부를 안 하면 아들러의 성격 유형 4가지 중 건강하고 기능적인 유형은 획득형과 사회적 유용형이다 하면, 이 메커니즘을 모르면 획득하기 위한 거 왠지 되게 목적지향적인 것 같아서 좋은 걸로 알면 틀리는 거죠.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확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 이쪽 동네 문제가 나오면 여러분들이 이게 문장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때 이 부분이 여러분들의 이미지로 떠올라야 돼요. 그래야 헷갈리지 않아요. 예, 그래서 자꾸 시각화해드리고 표들로 만들어드리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것들 좀 보셔야 됩니다. 이거 19회 때도 나왔고 그 이후에도 나왔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관심,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는데요. 예, 제가 사회적 관심, 소셜 인터레스트라 그래요. 사회적 관심은 각 개인이 이상적인 공동사회의 목표를 달성하고자 할 때 사회에 공헌하는 성향. 예, 아까 얘기했잖아요. 공동체 의식, 사회적 기여, 공헌. 근데요, 그 뒤에 문장 중에요. 어머니가 사회적 관심의 발달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 누가요? 어머니가. 그러니까 이게 어려서부터 엄마가 뭐 동화책을 읽으면서 아이고 이럴 때 누구 마음은 어떨까? 누가 힘들지만 누구랑 협력해서 이렇게 했네. 이런 것들을 물어봐주고 같이 나눠야죠. 그래야 서서히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 관심과 관련돼서 죄송해요. 시험 문제 지문에 나왔던 문장들입니다. 이 10회 때인가 사회적 관심에 대한 지문들이 좀 디테일하게 나왔는데요. 어떤 문장이 나왔냐면 사회적 관심은 선천적이므로 개발이 필요하지 않다 그랬는데 틀린 문장입니다. 그 밑에 문장 보면 사회적 관심은 심리적 성숙의 주요 기준이 되며 선천적으로 갖는 특징이지만 의식적으로 개발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 사회적 관심을 갖고 태어난다고 아들러는 봐요. 그런데 의식적 개발을 태어나서 하느냐 안 하느냐가 또 중요해요. 후천적으로. 이때 의식적 개발의 후천적 노력에 중요한 인물이 누구라고요? 엄마. 예,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또 그 문장 밑에 부부관계가 자녀의 사회적 관심 발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 좀 풀면 그런 거 아니에요. 엄마 아빠 맨날 싸워요. 그러면 얘가, 부모는 나의 안전과 관련된 우주나 마찬가지인데 부모가 맨날 싸우면 타자에 대한 공감 같은 에너지가 나올까요? 왜요? 너무 불안한데? 내 세계가 흔들리는데 사회적 관심까지 에너지 못 갑니다. 예, 그래서 아이들이 사회적 관심을 갖고 이렇게 되려면 네가 좋은 학원을 보내면 훌륭한 외교관이 돼서 세계의 뭐에 관심을 갖고 기여를 할 거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어려서부터 학원만 많이 보내면 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관심을 갖는 선천적 소인이 있다고 해도 후천적으로 내가 고민해줘야 돼요. 뉴스나 세계적 이슈를 보면서 같이 얘기를 나누고 나에게 당연한 게 지구 한 마을 어느 누구에게는 너무나 당연하지 않은 것도 나눌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돼야지 된다라는 거죠. 아들은 되게 깊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사회적 관심이 중요하다. 그래서 아들러는 제가 본 자료에서는 죽기 전까지 사회적 관심, 소셜 인터레스트가 되게 이 사람에게 중요한 학문적 테마였다 그래요. 그래서 70쪽에 보면 사회적 관심은 장래의 모든 적응력의 중요한 관건으로서 한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측정하는 유용한 척도. 그러니까 아들러는 이 사람이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건강한가 아닌가 봤을 때 이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를 본 거죠. 사회적 관심. 나만 아나 타자도 생각하는가, 이런 것들을 봤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사회적 관심의 발달은 사회적 환경에서 이루어지며 발달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사람은 어머니이고 그 다음이 아버지이다. 사회적 관심을 키워주는 능력이 이제 인생과업에서 중요하다라고 봤죠. 그 다음에 이제 창조적 자기라는 게 나오는데요. 목표를 직시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개인의 목표와 가치관에 부합하는 모든 종류의 배려를 나타내는 능력을 창조적 자기라는 거 이제 같이 기억을 하시고요. 가상의 목표 혹은 가공의 목표라고도 하는데요. 아들러는 이제 우리가 추구하는 목적이라는 것은 현실에서 그때그때 검증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가상의 목표라는 말을 했고요. 개인의 가상의 목표는 자기 스스로 결정한 것이므로 자신의 창조력에 의해 결정되고 각 개인마다 독특하다. 한 개인의 가상의 목표를 이해하게 되면 그의 다른 행동이 지니는 의미도 알 수 있고 생활 양식도 이해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걸 좀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여러분들 문제 푸시다 보면 가족 형상, 혹은 가족 구도라고도 하는데요. 이런 개념이 나와요, 지문에. 그러면 학생들이 안 배웠어요 하는데 우리 책에 이 개념이 있는데 조금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찾아봐 드릴게요. 그래서 이것도 주요 개념으로 가족 형상, 가족 구도 좀 넣어 드릴게요. 그 밑에 문장 한번 볼까요? 개인 심리학과 심리학 이론의 성격 발달 보시면 아들러는 성격 구조나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그건 너무나 중요하거든요. 우리가 지금 프로이트, 에릭슨, 뒤에 가면 융도 다 정신역동 이론가들 발달 단계를 제시했거든요. 프로이트 5단계, 에릭슨 8단계, 융은 4단계 뭐 있어요. 근데 아들러는 발달 단계를 제시하지 않은 학자예요.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그 뒤에 문장, 대신에 발달 단계는 제시하지 않았는데 대신에 아들러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가족의 크기, 형제와의 관계, 가족 내에서 아동의 출생 순위 등 다양한 요소들이 성격 발달에 영향을 준다라고 했거든요. 성격 형성에 영향을 주는 것, 그걸로 지금 말한 게 뭐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출생, 순위, 형제와의 관계 등등 있죠. 예, 요것들이 바로 가족 구도, 가족 형상에 대한 얘기예요. 그래서 아들러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부터 준다고 주장했다 하는 그 문장, 영향을 준다, 그게 바로 가족 현상,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가 부모와 어떤 관계를 갖느냐, 얘가 출생 서열은 첫째냐 막내냐, 이런 것들을 아는 게 중요하다 했는데 그런 개념들이 바로 가족 형상, 가족 구도거든요. 그래서 그거 이렇게 박스 쳐놓고 가족 형상, 가족 구도 이렇게 좀 써주세요. 가족 형상, 가족 구도. 예, 가정에서 부모를 중심으로 자녀와의 관계, 어떠한 역할을 갖느냐, 또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가족원의 뭐 부모와의 관계, 크기, 뭐 형제와의 관계, 출생 순위, 이런 것들을 가족 형상이다라고 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들러는요,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냐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잠깐요. 아이고, 개인의 심리성적 발달 단계, 개인의 성격 발달 단계에서 아들러는요, 생활 양식이, 아까 라이프 스타일이 성장하면서, 라이프 스타일은 곧 그 사람의 성격이다라고 그랬잖아요. 성격의 유형. 근데 아들러가 연구를 해보니 생활 양식이 성장 과정에서 왜곡될 수 있는
경우들은 어떤 경우인가를 연구한 거예요. 왜냐면 아들러 자신이 어려서 되게 병약한 그 몸의 상태를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자기 자신도 되게 건강하게 자기를 거울에 비춰보듯이 내놓으면서 연구를 했는데, 생활 양식이 왜곡될 수 있는 쉬운 상황, 누구나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왜곡되기 좀 더 쉬운 상황이 뭔가 봤더니 세 경우예요. 신체적으로 병약하거나 허약한 아동, 응석바지로 자란 경우, 그 다음에 학대나 거부당한 아동들이 생활 양식이 왜곡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경우, 왜냐하면 신체적으로 너무 허약했거나 하면 좀 왜곡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항상 부모가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쉽지가 않았다는 거죠. 모두가 그렇다는 건 아니라, 그렇게 되면 내가 타자나 환경을 본, 내 몸이 너무 아프니까 그것들이 충분하게 자극이 되지 않고 습득되지 않아서 왜곡될 수 있다라는 거. 또 그 응석바지 같은 경우는 걔 오로지 들은 게 우쭈쭈. 예, 그 다음에 이의 몫의 최적의 좌절도 엄마가 계속 고속도로만 짜줘주고, 좌절에 대처하는, 인생에 있어서는 제가 최적의 좌절이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자기 몫에. 그거 한 번도 경험 안 하면 이제 문제만 생기면 퇴행을 해버리는 응석바지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심리적인 폭력과 물리적인 폭력을 다 포함한 학대, 거부당한 아동, 이런 경우들이 생활 양식이 왜곡되기 쉽더라. 누구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닌데 아들러가 연구해보니 그런 경우도. 그 다음에 아들러는 가족의 형상에서 출생 순위가 의미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런 얘기들을 해요. 현재 사회에서는 한 명이나 두 명 낳는데 출생 순위가 옛날같이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는데 물론 가족 구조가 변화한 것도 사실이고 사회적 요인이 달라진 것도 맞아요. 그렇지만 참조할 만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또 하나, 우리는 시험 공부에서는 또 이건 중요한 거죠. 아들러는 출생 순위와 성격의 특징을 연결해서 연구했다. 이건 또 시험으로서도 또 의미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첫째 아이, 둘째 아이, 중간, 막내, 외동 아이의 특징들을 아들러는 72쪽까지 쭉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날 100% 적용하긴 좀 어렵다 하더라도 사실은 둘만 놔도요, 둘째는 좀 막내 모습이 보이고요. 그런 게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좀 볼만하죠. 그래서 첫째부터 쭉 나오는데 제가 이걸 다 읽을 필요는 없을 것 같은 이유가, 이 연구가 이젠 안 중요하다가 아니라 내용이 읽고 이해하는데 어려운 내용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맡길게요. 예, 그냥 하나 정도만 예를 들면, 첫째는 우리가 부모의 사랑에 관심을 처음이니까 듬뿍 받죠. 예, 그러면서 또 온갖 부모들이 정성을 다해서 그 교육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첫째는 이제 조금 규칙, 법을 중시하고 이런 것들도 좀 더 강하고요. 근데 이제 둘째 같은 경우에는 태어났을 때부터 경쟁자가 있는 거죠. 누구? 첫째가 있는 거죠. 그래서 되게 경쟁에 이제 되게 조금 강한 그런 성격을 갖는다. 뭐, 그래서 재미난 거는 뭐 둘째들은 달리는 꿈을 많이 꾼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 나머지 좀 봐주시고요. 사회복지 실천과의 연관성으로 좀 넘어갈게요. 예. 워낙 내용이 많아서 조금 맡길 수 있는 부분은 맡기고 갈게요. 자, 우리가 지금 프로이트의 실천기법도 봤고요. 그 다음에 에릭슨도 봤는데요. 아들러의 개인 심리이론에서 제시하는 실천기법은 뭔가 한 7가지가 있습니다. 즉시성 격려, 역설적 게임, 마치 뭐뭐처럼 행동하기, 수프 엎지르기, 단추 누르기, 과제 부여. 그러니까 아들러리안으로서 상담을 한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떤 기법들을 쓰느냐 이 얘기예요. 근데 기본적으로 아들러는요, 절충적 계획 기법을 선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좀 실천적 기법에서 아들러는 절충적이다라는 걸 보시고요. 다양한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기서 제 고민이 좀 시작이 돼요. 사실은 기법을 설명하려면 우리는 실천 학문이기 때문에 제가 조금 잘 이해하게 도와야 돼요. 근데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기술론에서 되게 조금 설명할 기회가 있는데 아들러는 여기 말고는 없어요. 근데 저의 딜레마는 아들러의 실천 기법은 지금까지 시험 문제에 주된 단독 문제로 나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할 때마다 고민이에요. 저 개인적으로는 현장에서 실천 기법으로 아들러리안들이 쓰는 이 기법들이 되게 유용하고 도움이 돼요. 근데
1급 시험에는 별로 나오지 않아서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나 싶은데 저는 시험 문제 안 나오니까 안 중요하다 보다 여러분들이 다는 아니겠지만 상당수가 현장을 목적으로 1급을 하나의 과정으로 보지 자격을 목표로 보는 사람은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기법들을 조금 설명을 할게요. 예. 그리고 이게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만한 가치들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즉시성, 예, 즉시성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초점을 두는 거. 상담 과정에서 내담자는 상담 과정에서의 태도, 행동 등이 자신의 일상적인 생활 양식임을 깨닫게 한다 그랬는데요. 이게 바로 뭐냐면 자신과 연결해서 지금 여기서 상담자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더 쉽게 말하면 실시간 피드백을 하는 거죠. 지금 제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이렇게 눈의 움직임을 보면 사람이 이제 눈알이 이렇게 좌측 상단으로 올라가면 이렇게 막 좀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뭐가 막 떠오를 때 뭐가 막 떠오르시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스치고 지나갔는지 지금 떠오른 그 생각을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라거나 이런 것들이 즉시성의 한 방법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것들이 이제 그 초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대로 되려면 치료자와 관계가 탄탄해서 조금 솔직하고 솔직한 자기 탐색이 될 때 이 기법이 효과가 더 있습니다. 자, 그래서 즉시성 봤고요. 그 다음에 격려는 뭐냐면 내담자의 신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으로 그러니까 내담자가 자기 신뢰와 용기를 갖도록 해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지지하기의 대표적인 방법의 하나가 격려예요. 그건 어렵지 않으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역설적 개입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인지행동 역설적 개입이라는 게 전략적 가족 치료에서도 좀 나오고 그러는데요. 아들러 때의 이 역설적 개입을 이제 아들러가 이제 그 실천적 기법으로 썼다라는 거는 되게 조금 의미가 있는 거죠. 역설적이다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뭐 예컨대 제가 저녁에 너무 잠이 안 와요. 불면증에 그러면 보통은 역설적이지 않은 경우 무엇이 이렇게 마음을 힘들게 하세요? 라거나 자기 전에 뭘 좀 해보면 어떨까 이런 얘기들 하겠지만 역설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잠 안 오면 주무시지 마세요. 운동하세요. 대청소하세요.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역설적 기법은 뭐냐면 내담자의 의도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문제를 호소할 때는 그 문제가 없으면 좋겠다라는 건데 문제 행동을 지속해라 뭐 이런 거고요. 그 되게 역설적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문제 행동을 지속해라. 뭐 우리 부부는 너무 싸워서 못 살겠다 그러면 보통은 역설적이지 않으면 어떤 일로 그렇게 서로 마찰이 심하고 힘드세요? 뭐 이런 거라면 매일 하루 시간 정해놓고 집에서 싸우지 마시고 애들이 힘드니까 저녁 드시고 공원에 나가서 30분씩 매일 싸우세요. 뭐 이런 것들이 바로 역설적인 거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보시면 바로 반대되는 방향으로 문제의 행동을 지속하게 한다라거나 그 다음에 내담자가 막 변화가 일어나면 잘하십니다 하고 이 변화가 지속되게 지지해야 되는데 오히려 제지하는 거죠. 원래 빠른 변화는 냄비 같아서 금방 식어요. 원래 가족 잘 안 변해요. 천천히 가세요. 이런 것들이에요. 되게 역설적이죠. 예, 그래서 역설적인 기법이 있는데 이것들 뭐 무조건 사용하는 게 아니라 적절하게 윤리적으로 어긋나지 않게 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마치 뭐뭐처럼 행동하기 기법 해갖고 as if, 영어에서 as if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내담자가 마치 그런 상황에 있는 것처럼 상당하고 하도록 하는 거예요. 역할극 기법하고 좀 비슷한 거죠. 마치 뭐뭐처럼 행동을 하도록 하는 거. 역할 연기 이런 것들을 통해 보도록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가 갖고 있는 어떤 환상을 역할 연기를 통해 표현해 보도록 하면서 얘기해 본다라거나 뭐 이런 마치 뭐뭐처럼 행동해 보기 역할극 기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역할극 기법. 그러면 좀 쉽겠죠. 그 다음에 스프 엎지르기하고 단추 누르기를 항상 학생들이 잘 모르겠다 그래서 조금만 풀어보겠습니다. 스프 엎지르기. 치료자가 내담자가 보는 앞에서 어떤 행동의 유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부적절한 게임을 종식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사람들은요. 조직에서도 그렇고 가족 부부관계에서도 심리적 게임을 참 많이 합니다. 이 심리적 게임은 재밌고 좋은 게 아니라 좀 소모전인 거죠. 예, 그래서 어떤 행동의 유용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적절하지 않은 심리적 게임을 하지
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자, 그럴 때 이때 어떤 행동의 유용성은 본인만 유용하고 다른 사람은 힘든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예컨대 이런 거죠. 이때 스프는 되게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우리가 뭘 먹어야 살듯이 어떤 엄마는 항상 어떤 스프를 먹냐면 피해자 코스프레의 스프를 먹는 거죠. 본인이 원하시는 뜻대로 안 되면 아이고 내 팔자가 사나워서 남편도 그러더니 자식도 그래. 아이고 내 팔자가 그렇지 뭐 다 니네 원하는 대로 해. 아이고 그러고 이제 머리 싸매고 눕고 그러면 또 어때요? 가족들 뭐 자녀들이 의논해서 한 게 되게 합리적인 기법인데도 아 엄마 머리 싸매고 누웠으니까 그냥 해드려. 이런 식으로 해서 항상 엄마는 원치 않는 대로 되면 피해자 코스프레를 통해서 가족들을 심리적 게임에 들어오게 하고 묘하게 조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계속되면 식구들을 너무 지치죠. 그럴 때 상담자가, 치료자가 엄마가 건강하지 않은 스프를 이제 그만 먹도록 엎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뭐 기분 나쁘게 그러는 게 아니라 그 필요하지 않은, 건강하지 않은 심리적 게임으로 부적응적으로 어떤 그 패턴을 유지하지 않도록 하는 거죠. 게임을 종식시키는 거죠. 왜냐면 지금 이거는 식구들에게 죄책감을 불러일으켜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예, 그런 게임을 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것들을 바로 스프 엎지르기. 그래서 이제 그 식구들에게 죄책감을 일으켜서 원하는 걸 얻었던 스프를 이제 좀 건강한 새 스프 끓여서 먹자. 나만 맛있고 좋은 게 아니라 식구들도 영향이 가는 그런 은유적 표현입니다. 스프 엎지르기 기법이고요. 뭐 시간이 많으면 여러 예를 들어볼 텐데 뭐 그 정도면 전달은 될 거라 믿어요. 단추 누르기는 버튼 푸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내담자가 의도적으로 유쾌한 감정이나 불유쾌한 감정을 갖도록 하고 그런 경험에 수반되는 감정에 대해서 토론하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그래서 이제 뭐 어떤 친구는 조금만 뭐 안 돼도 망했어 소리가 입에 붙어 있는 친구가 있고요. 어떤 친구는 이제 좀 잘 안 돼도 아 이거 좀 뜻대로 안 되네 생각하고 다른데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망했어 매사에 뜻대로 안 되면 망했어 버튼을 누르는 친구에게는 망했어만 누르던 그거에서 새로운 단추를 좀 눌러보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추를 누른다는 것도 은유적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내 생각을 바꿔보는 거죠. 망했어 이럴 때 아 내가 생각한 대로 안 돼서 내가 지금 좀 실망하고 있구나를 알고 망했어가 아니라 아 내가 정말 잘해보고 싶은 거구나. 예, 다른 버튼의 언어와 다른 상황에 대한 해석을 하도록 하는 거. 그게 바로 단추 누르기 기법이에요. 매사에 뜻대로 안 되면 망했어 기법, 망했어 단추를 누르는 사람에게 아, 내가 잘해보고 싶어서 그러는구나. 그래서 좌절이 확 올라왔구나. 이런 식으로요. 동일한 상황이지만 해석이 달라짐으로써 내 추진력이 달라질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아들러는 어떤 점에서 인지 행동 이런 생각을 바꿔 이건 나중에 나오는데 아들러는 그때 이미 인지가 우리의 신념, 해석이 미치는 영향을 적용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아들러는 이렇게 자료를 상세히 보다 보면 조금은 시대에 앞서갔던 인물인데 좀 많이 가려졌던 인물 같아요. 프로이드나 융에 비해서는. 그래서 아들러는 가족 치료가 나오기 전에 가족 상담이나 가족의 역동을 본 학자이고 인지행동 이론이 막 활발해지기 전에 이미 우리의 해석이 미치는 영향. 단추 누르기 기법이 바로 너의 해석을 바꾸라는 얘기거든요. 망했어 버튼만 누르지 말고 망했어 안에는 좌절이 올라온다는 건 잘해보고 싶었다는 거잖아요. 해석을 바꾸라는 거죠. 동일한 상황이지만 에너지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들러는 그런 측면에서 제대로 곱씹어보면 멋져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면서 좀 학자들마다의 그 뭐랄까 놀라운 통찰력, 그 사람 고유의 고민과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적절한 단어를 모르겠는데 멋짐이 있단 말이죠. 예, 그걸 좀 가져가세요. 자, 그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과제 부여 기법은 쉽죠. 내담자가 문제 해결을 위해 치료자와 특정한 과제를 개발해서 그 과제를 부여하고 그 과제를 이행함으로써 성취감, 자신감을 갖도록 하는 것. 이런 것들입니다. 예, 여기까지 해서 이제 여러분들하고 정신역동 이론가 중에 프로이트,
에릭슨하고 지금 아들러를 좀 살펴봤습니다. 요 다음 강의에서는 융을 볼 거고요. 아들러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이 내 안에는 어떤 열등감이 있는가, 주관적, 그걸 좀 살펴보시고 그것으로부터 좋은 보상의 동기들을 통해서 건강한 자기 완성의 추구들을 좀 가져보시면 좋겠고요. 뭐 아까 왜 오늘은 이게 좀 꽂히나요? 우리가 살면서 이렇게 필요하지 않은 심리적 게임을 할 때가 많아요. 어떤 때는 내가 그 게임에 휘말려 있다라는 것조차 모르고 미치겠어, 환장하겠어, 그럴 수 있는데요. 어떤 심리적 게임에서 내가 뭐 메타인지라는 말도 하는데 한 발짝 물러서서 내가 나를 보고 나와 관련된 인물을 보면서 이렇게 관찰하는 나가 돼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 심리적 게임이 뭐지? 그리고 나는 이 심리적 게임에서 건강한 방향으로 가고 있나? 또 이 상황이 더 어렵게 가는 건 아닌가? 이 게임을 건강하게 종식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어떤 노력들이 필요할까? 이런 것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도 주는 함의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들러의 기법들은 문제에 나오진 않았으나 뭐 마치 뭐뭐처럼 행동하기, 수포 엎지르기, 단추 누르기 뭐 이런 것들, 또 역설적 기법 이런 것들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꺼이 사용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1급도 합격하시고. 예, 아들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에릭슨 아들러 요번 강의 마치겠습니다.